부산국제영화제가 지난 15일 폐막작인 검은바람 상영을 끝으로 열흘 동안 이어진 축제에 막을 내렸습니다. 동경국제영화제를 제치고 아시아 최고 권위의 영화제로 우뚝 선 부산영화제. 어느덧 21살, 사람으로 치면 어엿한 성인이 된 부산영화제가 때 아닌 구설수에 휘말려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동남권을 휩쓴 태풍 차바보다 더욱 매섭고 끈질겼던 외압 때문이죠. 문화가 부흥하기 위한 전제 조건인 창작과 수용, 표현과 공유의 자유가 허락되지 않는 상황에 분노한 수많은 영화팬과 영화인들이 부산영화제를 외면했습니다. 올해 부산영화제를 찾은 관람객이 15만 5천여 명으로 지난해 22만 7천여 명보다 27.4% 줄어든 것도 이 때문입니다. 문제는 2년 전 세월호 침몰 참사 당시 다이빙벨 투입 논란을 그린 다큐 다이빙벨 상영을 중지해달라며 부산시가 영화제 조직위에 요청을 한 게 시작입니다. 당시 조직위는 정식 심사를 거쳐 상영이 결정된 영화이므로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고 이후 부산영화제의 고난이 시작됐습니다. 영화진흥위원회는 지난해 5월 부산영화제 국고 지원을 절반 수준으로 삭감했습니다. 이어 감사원이 부산영화제에 대해 대대적인 감사에 착수했죠. 집행위원장과 전현직 사무국장은 협찬중개 수수료를 부정지급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발 조치됐습니다. 협찬을 중개한 사업자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건 현행법 위반이긴 하지만 어느 영화제나 관행적으로 해오던 일인데 검찰 고발은 이례적인 조치였죠. 결국 감독과 스텝, 배우 등 한국 영화인 절반가량이 영화제를 보이콧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게 됐습니다. 해외 유수 언론과 평론가도 부산시의 외압을 강도 높게 비판했죠. 국내 최대의 영화제, 그것도 동남권 제1의 도시인 부산에서 열리는 국제영화제가 부산시와 감사원, 영진위를 앞세운 정권의 보복에 그 근간이 흔들리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부산영화제보다 못한 이들의 목소리는 어떤 취급을 받을까요? 우리는 과연 자유국가에 살고 있는 걸까요? 현실의 위협을 피해 50년 동안 안전한 같은 날을 살기를 선택했던 페레그린과 이상한 아이들. 그러나 그들이 마주한 진실은 결국 삶이란 루프 밖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무비신의 영화방 방송을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더 쉽게, 더 즐겁게, 그리고 더. 안녕하세요. 무비신의 영화방 김기사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저 오늘 방송 여러분이 많이 기다렸을 멤버, 아마도 지난 방송에서 한번 방송 올라갔을 텐데 저희끼리는 좀 오랜만에 봐요. 어쨌든 아마백 뜬구름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안 기다리셨겠죠? 너무 자주 나와서. 저도 안 기다리셨겠죠? 너무 영화를 안 보고 와서. 오늘 다 보고 왔습니다. 네, 아마백 뜬구름냥. 특별히 뜬구름냥이 닉네임처럼 정말 잡기 힘든 구름이에요. 그렇죠. 네. 잡으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잡히지. 아니 제가 열심히 해서 저희 청취자님들께서 저를 좀 잡고 싶어 하시도록 제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두 분께서 지금 잡으시는 게 별로 의미가 없고. 네, 24시간 스터디룸 뭐 이런 곳을 잡아가지고 뜬구름냥님 덕분에 잡아서 하는데 너무 급하게 방을 또 잡다 보니까 밤늦게 녹음을 하다 보니까 약간 소음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밖에 노래방도 있고 그쵸. 그런 것 같네요. 밤늦게 해서라기보다는 밖이 시끄러워요. 네, 여기가 지금 아까 그 안화백님이 이런 장소 싫다, 무슨 퇴폐와 향락의 장소 막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던데 신촌 한가운데입니다. 저는 신촌을 옛날부터 약간 퇴폐적인 장소로 정의하고 왜냐면 어떤 그 기분이 나쁘고 오면 네. 길이 더럽고 그래서 뭔가 이게 더러운 욕망들이 가득한 곳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 생각에 지금은 좀 이유가 다르실 것 같은데요. 너무 지금 세대차를 느끼셔가지고 좀 오기 싫어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근데 세대차 하니까 홍대 거리를 나는 가보면은 진짜 세대차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홍대 중심가로 가면은 막 되게 나이대가 20대 초중반? 약간 밀려나는 느낌이 있어요.
그럼 어디는 좀 이제 괜찮나요? 느끼셨단 말이에요. 합정. 합정이요? 아니면 신촌. 저는 요즘 이쪽은- 합정도 핫한데. 신촌도 심한데. 그러니까 우리 때문에 핫한 거 아니에요? 우리 나이 또래 때문에? 아니요, 이게 그런 분위기보다는 약간 공기가 달라요. 왜냐면 내가 예전에 친구랑 같이 친구가 만나기로 했는데 기타를 들고 나온 거예요. 근데 케이스 없이 기타만 딱 들고 온 거예요. 되게 홍대에서는 되게 괜찮았어. 이상하지 않아? 네. 기타만 들고 다니는데. 근데 걸어서 신촌을 넘어가는데 너무 이상한 거야. 그러니까 왜 그런 이상하죠? 되게 여기서 이렇게 기타를 들고 다니면 안 될 것 같은 되게 유별나 보이는, 지금은 막 여기 거리가 잘 돼 있어 버스킹하고 막 그런 분위기가 됐지만 네. 그게 아닐 때는 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떤 나이차나 뭐 세대차가 아니라 약간 이 거리의 분위기가 많이 다르지 않나. 저는 근데 그런 데에서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기타를 들고 다니는 게 어색한 장소에서 기타를 들고 다니는 그런 저항정신. 아, 그게 뭐 저항정신. 저항정신 있는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그냥 어쩌다 보니까 들고 나온 건데.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일단 저희 지난 방송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지난 방송이 도대체 뭐죠? 지난 방송 우리 김한근이 함께 했던 방송 저도 기억이 안 나네요. 되게 오래됐는데. 피아니스트 전설 전설인가요? 녹음했잖아요. 아, 그게 아마 전 방송으로 올라갈 텐데 사실 이 요거를 방송이- 들으실 때면 피아니스트 전설이 올라가는 거 아닌가요? 네, 들으실 때쯤 올라가 있을 텐데 사실은 시간차가 한 달 정도 돼요. 저희가 지난 한 달 맞습니다. 전에 녹음을 했었습니다. 뭐였죠? 피아니스트의 전설을 한 달 전에. 한 달 전이에요 그게? 네, 그 정도 됐죠. 네. 정말 오랜만에 뵙습니다. 얼마 전 같은데. 네, 이게 나이를 빨리 먹어간다는 얘기고 그때쯤 녹음을 했었는데 저희가 이제 이 방송 저 방송 또 올리고 뭐 다큐멘터리 올리고 책 방송 올리고 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진 감이 있는데요. 저희는 꾸준히 한 달마다 한 번씩 녹음을 하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댓글 하나 소개할까요? 뭐가 있죠? 우리 아라백이 늘 댓글 하나씩 소개하잖아요. 아, 댓글이 하나가 달랐죠. 네. 이거 소개했나요? 그 1호 팬의 댓글? 안 한 것 같습니다, 그것도. 그 예전 방송이죠. 예전 방송이라 하면 저랑 이제 아나백하고 김기사랑 똥멍청이가 같이 했던 방송. 그 방송 아주 방송 좋다는 네. 얘기가 많이 나와요. 제가 말을 하지 않아서 방송이 아주 잘 나왔죠. 네. 거기서 김기사님 1호 팬입니다 라는 분이 달아주신 댓글에 대해서 김기사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전 댓글이 뭐냐면 그냥 내용은 별게 아니에요. 밀정편 잘 들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라는 건데 닉네임이 김기사님 1호 팬입니다. 이걸 네. 가지고 김기사님이 딴지를 걸었죠. 정말 이상한 사람. 아니 지금 네. 굉장히 감사하셔야 되는데 근데 왜 1호 팬이냐? 우리 어머니도 있고 뭐 여러 사람들이 있을 텐데 뭘 알고 나의 1호 팬을 주장하느냐? 그래서 여기에 김기사님 안 그렇게 되겠네. 얘기했는데 이분이 또 달아주셨죠. 김기사님 어머니 설에 한 손으로 뒷목 잡고 씁니다. 1호 팬도 거슬리는 김기사님. 제가 어떻게 저 특이한 김기사의 팬을 자처하게 되었는지 저도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네요. 라고 소재가 되지 적어주셨어요. 않는 이 네. 제가 참 죄송한 마음 갖고 있고요. 이렇게 댓글 사실 하나하나 달아주시는 분들께 정말 감사함을 표해야 하는데 저도 모르게 그런 말이 나갔네요. 네, 앞으로 이 감사함을 알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그 이후에 댓글이 안 달려. 김 기사님이 원래 좀 감사함을 몰라요. 그쵸. 방금도 요즘 연기한 그런 거예요. 그냥 사람- 주변에서 하니까 그냥 그런 것보다 하고 하는 거지. 사람이 좀 덜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내 처음부터 얘기했죠. 어떤 인간관계 용어를 다 책에서 배운 거야. 글로 배운 거지. 그 아까 네. 여기 제가 처음 온 우리가 처음 오는 스터디룸인데 네. 밑에 계산 이렇게 우리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오른쪽을 보니까 어떤 A4 용지가 하나 붙어 있는 거예요. 밑도 끝도 없이 또 아니, 왜 진행자가 갑자기 이거 이게 왜 이 나오냐면 얘기를 왜 앞에서 김기사의 그 어떤 그 부족한 감수성을 충분히 드러낼 수 있는 사례가 되지 않을까. 자기 하고 싶으니까 또 싸움 붙이려고. 여기 제목이 뭐냐면 성공한 여성들의 7가지 습관입니다. 근데 그 중에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목소리가 생기발랄하고 애교가 넘친다. 그리고 따뜻하고 다정하고 해프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김 기사가 뭐 농담이었겠지만 여자랑 그래야지. 아, 이거 너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안 됐다. 여러분 김 기사가 이런 사람입니다. 지금 이렇게 매도하시지 마시고 아, 뭐라고 정말. 했냐면 1호 팬께서도 이 사실을 잘 아시고 내가 아니야. 녹음을 했었어야 김 기사의 되는데. 실체를 아니 아까 그거 아나운서가 잘 그런 식으로 알게 얘기하길래 되시니까. 저는 이제 그걸 읽어주길래 난 그런 여자 좋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뭐 아무 여자야 그래야지. 자,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런 여자 좋다와 제가 한 얘기의 거의 가운데 적인 느낌. 그런 발언을 하셨던 거예요. 뭐. 제가 여기서 폭로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럴 수도 저희 있죠. 우리 방송 한 해 할 때마다 하나씩 까죠. 김 기사의 실체를 자꾸 까지 마세요. 하나씩 까죠. 예, 그 청문회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댓글이 하나 더 달렸는데 네. 바로 제가 단 댓글이죠. 이거 아나백님이 다셨어요. 네. 처음에 제가 한 말이 우리 그 1호 팬님께서 처음 다신 댓글도 제가 아나백님이 다신 줄 알았거든요. 아닙니다. 근데 보니까 아나백 아이디가 정해져 있더라고. 그럼요. 못 바꾸나 봐요.
음질 쩔어요 크크크 이렇게 말씀하셨었죠. 하지만 지금은 음질이 쩔지 않습니다. 이게 이유가 저희가 이제 상당히 거의 50만 원 가까운 돈을 투자해서 녹음기를 마련했습니다. 시스템을 마련했는데 뜬구름량이 워낙 잡기 힘든 사람이라 왜 저를 이렇게 탓하세요? 네, 이 어렵게 기사님. 시간을 맞추다 보니까 아니 김 기사님 왜 녹음기를 안 들고 다녀요? 녹음기를 준비를 못. 그게 장비가 커요. 장비가 커가지고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법 무겁습니다 이게. 네. 그러다 보니까 원래 내일 이제 원래 이 시간에 하기로 했다가 네. 좀 시간이 안 된다 그래서 내일로 잡았는데 갑자기 또 아이고 우리 청취자님들께서 그런 게 궁금하실까 뭐. 네, 아무튼 음질이 갑자기 좀 나빠졌다 생각하시면 좀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죄송합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앞에서 얘기한 이 정도 하고 본격적인 얘기 들어가 볼까요? 영화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딴 얘기하는 거예요? 뭐 영화 얘기 들어가야죠. 또 제가 왜 이렇게 안화백님 딴 얘기가 하고 싶으세요? 딴 얘기 해야죠. 연애하세요? 뭐 딴 얘기 이렇게 하고 싶으세요? 하면 좋겠죠. 사실 오늘 방송 같은 경우에도 원래 우리가 하려던 방송은 아니었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안화백이랑 뜬구름양 같은 경우에는 공간 특집 따로 준비하는 특집 방송 시리즈가 있고 그 다음에 영화를 할 때는 옛날 영화 서로 좋게 본 영화를 셋이서 한 번씩 돌아가면서 추천을 해서 옛날 영화를 소개해보자라고 했었는데 갑자기 뜬구름양이 이 영화 진짜 좋다 꼭 봐라 이러더라고요. 갑자기 그 영화를 오늘 다루게 됐습니다. 네. 팀버튼 감독의 미스 페레그린의 뭐 이상한 제목이던데. 김 기사는 영화 기억이 안 난대요. 봤는데. 네, 엄청 긴 제목이던데 막상 보고 나면 이 뜬구름양이 왜 이렇게 좋게 느꼈을까 의문점이 한둘이 아닙니다. 일단 이 영화 얘기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시죠. 시작부터 이렇게 예고편부터 듣고 오시겠습니다. Follow me. There's something I need to show you, but you have to promise not to run away. There's a new world coming. Would you mind tying that rope around my waist? And it's just around the bend. Promise to hold on tight. There's a new world coming. Wait, what's happening? This one's coming to an end. Come meet the others. There's a brand new morning. Jake, right on time. Miss Peregrine, delighted to meet you. Sweet for you. He's invisible. Of course. We're what's known in common parlance as peculiar. It's a recessive gene carried down through families. It's my peculiarity. Because our abilities don't fit in the outside world. We live in places like this. To keep us safe, we create a time loop. A loop preserves the last 24 hours. Reset the loop, and you can stay here forever. I knew you were one of us when you were born. It's time for you to learn what you can do. I'm just ordinary. No, you're not. You were born to protect us. From what? We call them hollows. For centuries, they've hunted us for our powers. I assure you, we are coming. There's a new world coming. And it's just around the bend. There's a new world coming. You have the chance to do something that changes everything. Promise me one thing, Jake, that you will look after them all. I promise. There's a new world coming. My dad said that everything had already been discovered. Not everything, Jake. 미스 페레그린과 이상한 아이들의 집은 이상한 아이들의 집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고아원 얘기예요. 이제 제이크라는 친구가 있어요. 몇 살이죠? 한 16? 18 아닌가요? 18인가요? 네, 고등학생쯤 되는 이제 제이크라는 남자아이가 있는데 친구가 없어요. 굉장히 외로운 친구예요. 근데 어느 날 편의점에서 슈퍼마트에선가 알바를 하는데 할아버지가 위독하시다는 뭐 위기에 처했다는 얘기가 들려요. 그래서 통화를 해보니까 할아버지는 누가 자기를 죽이러 왔다고 하면서 총을 찾는데 총이 없다 막 그래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약간 미친 사람처럼 나오죠. 그래서 급히 차를 몰고 도착을 해보니 할아버지 방이 막
난리가 나 있잖아요. 누군가 침입한 것처럼 되어 있고 할아버지는 없어요. 그래서 집 뒤뜰로 가보니까 할아버지가 떨어뜨린 피 묻은 손전등이 있고 그걸 따라가다 보니 쓰러져 있는 할아버지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할아버지는 누군가에게 습격을 당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를 막 흔들어 깨우니까 할아버지가 일어나서 뭔가 유언 비슷한 말을 남기고 죽죠. 뭐라고 하냐면 진작 너에게 비밀을 말해줬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 웨일스에 있는 섬으로 가라. 섬에 가서 페레그린을 만나라. 새들이 알려줄 거다. 뭐 이런 모호한 유언을 남기고 할아버지가 죽어버립니다. 이제 제이크는 일상생활로 돌아오는데요. 할아버지가 돌아간 뒤에 이제 트라우마가 생기죠.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에 대해서 트라우마가 생겨서 상담사지를 찾아가서 이제 트라우마 치료를 받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제이크는 계속해서 할아버지를 죽인 괴물이 실제한다고 믿어요. 왜냐면 할아버지가 죽기 직전에 괴물이 다가오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총을 쏘니까 괴물이 달아났고 그리고 할아버지는 뭔가 비밀을 말하고 죽었고 그래서 이 비밀을 자기가 풀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엄마 아빠는 계속 그런 건 없다고 그건 네가 할아버지가 죽었기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입어서 그런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상담 선생님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할아버지가 이 친구한테 웨일스에 가보라고 섬에 가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상담 선생님이 섬에 실제로 가서 거기에 아무것도 없다는 걸 확인하면 괜찮아질 것이다 라면서 부모님에게 섬에 한번 가보게 해라. 거기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면 오히려 병이 나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할아버지는 웨일스에 있는 그 섬에 가서 페레그린 아줌마의 집을 찾아가라고 했거든요. 네, 끝까지 하는 거 아니죠? 영화 결말까지? 네, 너무 지루해. 어디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누구죠? 제이크가 웨일스에 있는 섬으로 가요. 네. 가서 페레그린을 만나요. 만나는데.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뭐 김 기사님이 뒷부분을 조금 더 요약해서. 제가 이거 밤새 할 수 있는데. 요약해서 말씀해주세요. 밤새 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파일 분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얘기해준 것처럼 제이크는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랑 똑같은 아이예요. 이 아이가 할아버지가 위독하다라는 얘기를 듣고 거기를 가는데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이 어떤 괴물이 할아버지를 죽였다고 믿게 되는 겁니다. 네. 왜냐? 어렸을 때 할아버지한테 듣던 이야기도 있고 정말 옛날 이야기 할아버지가 들려주던 현실이라고는 정말 상상조차 안 되던 그런 이야기를 들었었고 정말 할아버지의 망상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지내왔는데 그거를 눈앞에서 그거를 비슷한 그런 괴물을 보게 되고 약간 의심이 됐던 거죠. 그리고 할아버지와의 그런 것들을 조금 확인할 겸 그런 걸 떨쳐버릴 겸 그 할아버지가 말했던 할아버지가 과거에 살았다고 한 옛 할아버지의 고향으로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봤더니 이제 뭐 시간여행이랑 미스 페레그린이 만들어 놓은 그 세계가 우연히 제이크가 거기에 닿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사건에 휘말리는 내용인데 이 얘기를 보다 보면은 팀버튼의 유명한 영화 하나가 딱 떠올라요. 거의 구조가 뭐가 똑같습니다. 네, 빅피쉬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네. 대어를 낚았다 할 때 대어, 빅피쉬 대어. 그 영화가 있는데 한국 제목으로 대어라고 영화를 지었으면 더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대오도 개봉하고 두자 한자가 대세잖아요 요즘에. 정말 큰 물고기가 나오나요? 네, 어마어마하게 큰 물고기가 나오죠. 나와요. 주인공이 큰 물고기입니다. 주인공이 큰 물고기. 네, 그래서 결국은 할아버지가 말하죠. 관객 모두 낚였다 이런 느낌을 주는 영화인데 아무튼 그 영화랑 왜 똑같냐? 할아버지가 옛날 이야기를 해요. 네. 근데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실제랑 전혀 일치하지 않는 또 다른 세상의 이야기예요. 도저히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을 것 같은 이야기를 할아버지가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겁니다. 네. 근데 그 이야기를 그걸 들으면 들을수록 빠져들고 그리고 그거를 어느 순간 믿지 않았던 주인공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말을 하는 화자가 있고 그거를 지금 현재 시점에서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두 네. 이야기의 구조가 똑같은데 이제 빅피쉬에서는 아버지가 위독하다고 해서 기자 아들이 달려가요. 네. 근데 이 기자는 사실 그 뭐랄까요? 팩트를 중시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아버지가 그런 설정이. 호풍쟁이에요. 젊었을 때 자기가 했던 모험을 하도 떠벌리고 다녀서 네. 이 기자 아들은 이제 아버지 얘기가 지긋지긋합니다. 그죠. 근데 이제 위독한 아버지를 만나러 가서 또 그 허풍을 듣느라고 참지 못하고 있었는데 아버지의 임종이 가까워 와서야 이제 아버지의
말이 일부 사실이었구나 하는 네. 걸 확인하는 그런 구조로 이제 환상적인 이야기가 진행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액자식처럼 그 아버지의 이야기를 영화가 따라가서 깊이 들어가서 그것이 사실이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영화가 끝날 때쯤에는 아들이 어느 정도 간화가 되죠. 아버지의 삶이 어쩌면 사실이었겠구나. 어쩌면 사실이었겠구나. 네. 그 주인공과 연계되는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 것은 아니고 그냥 아버지의 추억을 아버지의 따라가는 추억을 주로 얘기해줘요. 그죠. 그래서 사실적으로 영화의 현시점에서는 시간이 얼마 흘러가지 않아요. 이미 위독하신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장면까지. 돌아갔다기보다 영생을 얻으시죠. 뭐 다시 물로 돌아가시죠. 네. 그래서 물고기가 그런 되어서 다시 모든 물로 관객을 낚는. 돌아가시죠. 네. 근데 이 영화에서는 어떤 사건이 하나 벌어지잖아요. 네. 굉장히 그 모험담이라면 모험담일 수 있고 좀 뭐라 그래야 되나? 모험이죠. 모험이죠. 예. 그 사건이 펼쳐지면서 그 사건을 궁금하게 만드는데 저 같은 경우는 영화를 어떻게 봤냐면 굉장히 띄엄띄엄 봤어요. 왜냐면 너무 제가 보기에는 허술한 지점들이 많고 이게 동화를 동화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뭐 저는 그냥 이걸 보면서 예전에 제가 어릴 때 그 공주 프린세스 다이어리. 다이어리 그거죠. 앤 해서웨이 나온. 앤 해서웨이 나온 그걸 되게 재밌게 봤어요. 어린 마음에. 근데 다른 뭐 영화 평론하는 곳에 가가지고 그 글을 봤는데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제목이 12세 이상 관람가. 불가. 관람 불가. 네, 그래서 딱 그 말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고 이거는 12세 이상이 보면 안 되겠다. 저는 이제 30세를 바라보는데 전 너무 좋았습니다. 어떤 게 가장 좋았어요? 저는 너무 좋았던 게 이제 빅피쉬에서도 보면 이제 되게 환상적인 세계가 펼쳐지잖아요. 이 페레그린의 세계도 환상적인 세계인데 그 세계가 이제 제가 이 영화를 본 다음에 이제 우리 안 기사님이랑 또 카톡창에서 또 얘기를 좀 나누지 않았겠습니까? 짧은 얘기를. 제가 재밌다고 영화를 보러 가시라고 했어요, 카톡창에. 그러니까 안 기사님이 흔쾌히 보러 가겠다고 하시더니 저희 안 기사님은 아시다시피 굉장히 많이 보시잖아요, 영화를. 가리지 않으시고. 그냥 생각 없이 보죠. 앉아서. 영화를 보고 나오신 직후에 카톡을 주셨는데 역시 나는 판타지는 아니야. 그렇죠. 아니 영화를 보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사무엘 잭슨이 나오죠. 이름 바로 악당으로 나오는데 주인공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어. 안 죽여. 그리고 거기서 미스 페레그린을 납치해 가죠. 납치 뭐 자발적 납치라고 할 수 있는데 나머지 애들도 잡아다가 그냥 가서 눈 빼먹으면 되거든요. 근데 그것도 안 해. 이게 참 그리고 무서운 것이 제가 평소에 이런 허점들을 굉장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과거 이 터널 그렇죠. 영화에서는 뜬금없는 계란 후라이를 뭐 굉장히 미워하고 그랬는데 이제 다 용서가 됩니다. 뜬구름은 감정파예요. 먼저 사랑에 빠지면 다 봐줘. 이 뜬구름을 잡는 영화는 다 용서가 됩니다. 마음에 안 들면 다 꼬집꼬집. 왜 죽이지 않아라고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장면은 어떻게 생각해요? 마지막에 바론이 제이크로 변신을 하죠. 네. 누구게? 누가 진짜게? 네. 우리 전래동화 있지 않습니까? 전래동화에 막 발톱 같은 거 머리카락 해가지고 뽑아서 아니 자기 이제 손톱 같은 쥐잖아요, 거 쥐. 쥐가 이제 손톱 먹어가지고 똑같이 그 사람 소로 변해가지고 누가 진짜네 했을 때 고양이를 풀어가지고 진짜를 맞추잖아요. 근데 그런 게 떠오르는 그런 장면이었어요. 그렇죠. 그거 왜 그냥 죽이면 되잖아. 그렇게 죽이려고 사실 저처럼 의심하지 않는 사람도 딱 그 장면 이해가 안 돼가지고 나오면서 저와 함께 본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도대체 왜 거기서 죽이면 됐을걸, 왜 변신해서 기다렸을까 라고 물어봤더니 저의 지인은 그냥 복수를 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라고. 복수요? 네. 어떤 복수요? 혼란스러워하고 무서워하고 공포스러워하는 거에서 그냥 복수를 하고 싶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제 목소리 기어 들어가는 거 들리시죠? 네, 이 영화 같은 경우에 제가 볼 때는 그런 개연성, 그 객관적인 개연성이나 합리적인 그런 판단들 이런 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팀버튼의 상상의 세계에 들어간 이상 그곳은 우리가 알고 있는 논리로는 통하지 않는 거예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뉴턴의 중력 법칙이나 여러 가지 물리적 법칙이 이 지구상에서만 통용되는 것처럼 이곳을 벗어나서는 오히려 뭐 양자역학이나 다른 물리적 법칙들이 통용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다른 세계인 거예요. 중력도 다르고 모든 법칙들이 다르게 돌아가는 영화적 세계를 팀버튼은 항상 창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 악당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장르 영화의 악당과는 상당히 달라요. 이 사람이 정말 강해 보이지도 않고 그 위협감과 존재감은 있을지언정 어떤 주인공한테 해를 끼치거나 이런 게 우리가 느끼기에는 크지 않은 거예요. 굉장히 귀엽죠? 착한 악당 같아요. 정말 약속을 딱 지키고 진짜 나는 거기서 더 쳐들어갈 줄 알았어. 근데 그냥 보내주더라고요. 네.
그래도 저는 인브린을 가둬갈 때 정말 무섭던데요. 저 되게 무서웠는데 저는. 안 기사님은 하나도 안 무서우셨어요? 그 실험하는 장면이랑 그런 거 전 정말 무서웠어요. 저는 푹 빠졌어요. 저는 아주 이 영화 속에 푹 빠져가지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 영화가 뭐 100% 완벽했다는 건 아니고요. 근데 이 환상의 세계가 저한테는 좀 일종의 도피처가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즘에 너무 현실에 갇혀서 팍팍한 삶을 그랬는지도 몰라요. 약간 제 생각에는 이 영화 좀 호빗이랑도 비슷한 것 같아요. 호빗? 그 반지의 제왕도 사실 아시죠? 네. 먼저 호빗이라는 이야기가 있고 호빗의 주인공이었던 누구죠? 삼촌? 네, 빌보 베긴스. 네, 빌보 베긴스가 먼저 모험을 하고 빌보 베긴스도 되게 좀 찌질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즐거운 막 되게 막 엄청 신나는 모험을 하고 와서 그 얘기를 평생을 해요. 우려먹어요. 평생을. 그 얘기를 우려먹자 이 빌보 베긴스의 조카인 프로도 베긴스가 이제 그 얘기를 평화로운 시기에는 잘 우려먹지만 위기의 시기가 오면은 이제 그 조카가 그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 이야기의 모험을 이어받아서 계속하는 게 우리가 아는 반지의 제왕이잖아요. 네. 이 영화도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그 할아버지의 모험의 얘기를 현실이 아니라고 생각하던 이 손자가 그 모험을 이어받는 그런 구조로 얘기가 돼 있어요. 굉장히 근데 저는 반지의 제왕을 볼 때처럼 즐거웠습니다. 아, 저는 반지의 제왕을 나중에 봤어요. 되게. 그러니까 이미 많은 편이 제작된 다음에 조그마한 모니터로 봤을 때는 정말 재미가 없었어요. 왜냐면 저는 판타지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네. 근데 반지의 제왕 후속이 나오고 또 호빗도 아마 극장에서 개봉했을 때 극장에 가서 봤는데 되게 웅장하고 뭔가 이 역동적인 장면들이 되게 재밌게 저한테 다가왔는데 이 영화는 마지막 전투씬이 굉장히 귀엽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저는 이제 이게 내가 동심이 없어졌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있긴 했었어요? 안 기사님? 원래 없었을 것 같은데 항상 저는 동심이 한 구석에 있어요. 근데 이런 영화는 좀 안 어울리는 것 같고 사실 저야말로 동심이라는 것과 굉장히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저는 저 영혼이 이렇게 순수하고 깨끗하지가 않아가지고 아주 동심과는 거리가 먼데 제 생각에는 이렇게 마음이 거물수록 이런 영화를 보면 감화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일단 영상이 되게 예쁘잖아요. 네, 팀버튼 영화들이 다 언제나, 그렇듯이 네. 눈이 너무 즐겁고 맞아요. 눈앞에서 펼쳐지는 세계가 굉장히 좀 즐겁다는 점이 좋았고요. 근데 최근 몇 편의 팀버튼 영화는 좀 실망스러웠는데 이번 영화는 막 너무나 새롭거나 너무 새로워서 감탄을 자아내게 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 그 영상 자체가 너무 즐겁고 얘기가 의미하는 바가 저한테는 좀 컸던 것 같아요. 저는 팀버튼 영화를 본 게 기억이 없어요. 역시나. 두 분은 좀 굉장히 뜬금량은 팀버튼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저 팀버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중에 뭐 꼽을 만한 영화가 있어요? 빅피쉬 말고? 빅피쉬 말고요. 또 근데 너무 유명한 감독이라서 팀버튼 영화를 옛날부터 말을 하면은 저는 팀버튼이 한 두 시기로 나뉜다고 생각해요. 90년대의 팀버튼과 2000년대의 팀버튼. 90년대의 팀버튼은 일단 가위손으로 정말 유명했죠. 가위손, 조니 뎁을 스타덤에 한 번에 올렸던 그 가위손이 있었고 손이 가위로 된 네, 정말 이것도 말도 안 되는 딱 시작부터 들어가는 동화잖아요. 현실로 얘기하면 사실 네. 팀버튼의 세상에서만 통용되는 멜로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저는 약간 받아들일 수 있는 게 현실에 던져진 팀버튼 그 가위손이잖아요. 네. 다른 데는 그냥 현실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런 받아들이게 되는데 완전히 재창조된 세계를 잘 못 받아들여요. 그렇군요. 네. 근데 팀버튼의 세계도 완전히 재창조한다기보다는 가위손의 그때 에드워드였나요? 그 가위손, 그 시저샌드 그 친구 하나가 마을로 변하고 마을이 더 큰 뭐 국가로 변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팀버튼 영화에 현실 세계가 있어요. 맞아요. 현실 세계에서 이 영화도 다른 그러네. 곳으로 어떤 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거죠. 여기부터는 팀버튼의 세계야. 들어와 하면서 들어가는 건데 그때는 그냥 그 현실적인 마을에 초창기에는 단 한 명의 인간이 더 들어갔던 거라면 지금은 전체 세계 자체가 팀버튼의 세계로 들어가는 그 정도의 차이? 그러니까 현재 세계는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 규모가 대칭이 좀 그렇죠. 비율이 달라졌어요. 이 줄거리를 조금 말씀드리면 이 영화에서는 이 제이크가요. 그 할아버지가 어렸을 때부터 계속 얘기하잖아요. 페레그린 아줌마의 집에는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사진까지 보여주죠. 네, 사진을 보여주면서 얘기를 해요. 그 엠마인가요? 네, 엠마가 그 가벼운 친구인가요? 엠마라는 친구는 이렇게 생겼는데 되게 예쁘게 생겼어. 그런데 이 친구는
항상 공기 중에 떠다니도록 가볍기 때문에 납으로 된 신발을 신고 있어야만 땅 위를 걸을 수 있지.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네. 그렇게 여러 친구들이 그 집에 사는데 이런 집이 있단다라고 얘기를 해주지만 제이크가 어느 순간에 할아버지한테 돌아서는 시기가 오잖아요. 네. 이제 학교에 가서 이 얘기를 자꾸만 하니까 처음에는 친구들이 재밌어 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얘를 이상한 애 취급하고 거짓말쟁이. 선생님도 그런 건 존재하지 않아. 너네 할아버지가 거짓말한 거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할아버지와 점점 멀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산타클로스랑도 좀 비슷하죠. 어렸을 때 막 산타를 처음에 믿던 아이들이 이제 현실 세계를 알게 되면 그 세계를 이제 외면하는 시기가 오잖아요. 이제 그 시기가 되면서 할아버지와 멀어지는 제이크의 얘기인데 제이크가 섬에 갔더니 정말 이 페레그린의 집이 있는 거죠. 근데 이 집이 왜 있는지가 중요한데 김 기사님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 집이 지금 생각하는 집과 전혀 달라요. 네. 그 할아버지가 이야기했던 그것은 고아원이고 여전히 그곳에서 편지가 오가고 뭐 아이들도 있고 막 이럴 줄 알았는데 그곳에 막상 갔더니 거의 폐허고 완전 유적지처럼 돼버린 거예요. 완전히 폐허밖에 안 남아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됐어요? 라고 했더니 예전에 2차 대전 때 폭격을 맞아서 이곳이 다 불타 없어졌다는 거죠. 다 죽었다. 네. 애들도 다 죽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있다고 있더라고요. 자긴 들었는데 조금 충격을 받는 거예요, 제이크가. 네. 그런데 이 영화를 들어가니까 결국은 이곳에서 어떤 계기를 통해서 과거로 들어가게 되고 제이크가 과거에 그 2차 대전 당시에 그곳으로 들어가게 되고 타임루프를 하게 되는 거예요. 타임슬립을. 딱 그 과거로 들어가게 되니까 그 집이 있고 그 과거에 할아버지가 만났던 그 친구들을 만나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설정 자체가 그 폭격이 터지기 전에 그 하루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몇십 년 동안 그렇게 반복되면서 이야기가 진행되는데 저는 이것도 좀 이해가 안 갔어요. 네. 그 거기서 나오는 그 시간에 대한 어떤 법칙들이 나와요. 근데 나는 멍 때리고 보고 싶은데 계산을 자꾸만 계산을 해야 되니까 너무 싫은 거야. 그게. 근데 사실 이 면에서는 저와 안 기사님 상당히 비슷합니다. 제가 계산이 잘 안 돼요, 사람이. 원래 모든 게. 제가 그 막 이런 뭐 어려운 영화 있잖아요? 막 뭐 어떤 게 있죠? 아무튼 SF 영화 같은 걸 잘 못 봐요. 이해가 안 돼서. 근데 이 영화는 제 수준이에요. 제가 난 이해가 안 가요. 앞부분은 제 수준인데 뒤에 가면 좀 제가 사실 이게 엄청 단순한데 그렇게 단순해요. 왜냐면 거기서는 인브린이라는 캐릭터가 나와요. 왜냐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우리는 2016년을 살아가고 있는데 2016년에 할아버지의 메시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곳에 갔어요. 유언을 확인하기 위해서 갔는데 막상 발견한 건 50년 전에 이거 다 없어졌어 라고 사람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있다고 했는데 할아버지가 나한테 뻥을 친 건가 하고 되게 좌절감에 빠져 있는데 어떤 계기로 자기도 모르게 과거로 가게 되고 그 과거에서 마주하는 게 뭐냐면 어떤 인브린이라는 존재가 있다. 인브린이라는 존재는 새로 변신을 할 수 있고 이 존재는 어떤 특정한 하루 동안의 시간을 계속 되돌릴 수 있는 거다. 근데 그 인브린이 여기에 살고 있는 그 인브린의 경우에는 딱 집이 폭파되기 그 전날의 하루 동안을 계속 되풀이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쵸. 네.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사실 근데 저는 그 안 기사님께서 계속해서 이 판타지를 못 받아들이고 계시잖아요. 사실 저는 판타지를 좋아하는 이유를 저한테 물어보면 이게 너무 현실과 맞닿아 있어서 저는 좋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타임루프가 생겼어요. 어떤 시간의 공간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루의 공간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어떤 이 타임루프가 생겼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 이 집에 가면은 아이들이 있잖아요. 근데 특별한 아이들이에요. 어떤 아이들이냐면 뭐 한 명은 불을 붙이는 손을 가지고 있고 네, 한 명은 막 날아다니고 막 각종 막 이상한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일반 세계에서 살아가기 좀 힘든 아이들이에요. 근데 그 매일매일 그 타임루프가 다시 되는 건 이해가 가는데 그게 깨져버리면서 그 다음부터는 이해를 못하겠다. 그 다음부터 저도 이해가 잘 안 돼요, 사실. 네. 타임루프가 깨지면서. 네, 그때부터 막 설명을 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할아버지를 만날 거냐 아니면 나랑 같이 살 거냐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거기서부터는 저도 조금. 그게 뭐냐면 계속 하루씩을 살잖아요. 계속 하루씩을 돌아가서 계속 사는데 사실은 절대적인 시간은 동시에 흐르고 있는 거예요. 바깥에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가 타임루프를 살고 있지만 어느덧 그러니까 우리가 시공간을 다룬 영화들을 보면은 복잡한 건 차원을 나눠서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나는 내 시대를 살지만 분리된 차원이 있어서 나는 이 차원에서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저 차원도 있고 또 다른 차원도 있어서 나는 수많은 차원에 내가 시간 여행을 하면은 다른 차원으로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 차원을 살고 있는 나를 또 만날 수 있고 이렇게 복잡한 영화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나는 내가 시간 여행을 하면은
어느 시간으로 가든 그 속에는 그 시간대 그 차원에 내가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죠? 네. 그런데 이 영화의 경우에는 매우 단순해서 차원은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계속 나는 이 시간대를 돌아와서 다시 살고 하지만 하나의 차원에서 돌아가는 것일 뿐이지 내가 되돌리는 이 세계를 제외한 다른 세계는 똑같이 나이를 먹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루프를 벗어나 버리면은 차원이 하나기 때문에 나의 나이는 순식간에 먹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뭐 꽃을 가지고 나오면 싹 사가버리고 그래서 여자가 얘기를 하잖아요. 난 여기 나가면 바로 늙어 죽어버릴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무릉도원이랑 똑같은 거죠. 뭐. 네. 무릉도원 안에서는 늙지 않지만. 네, 이걸 보여주는 게 제이크가 여기에 하루 동안 딱 가 있었는데 나오니까 똑같이 하루가 지나가 있어요. 아버지가 하루 동안 어디 가 있어 하고 막 화를 내죠. 근데 보통 우리가 시간여행을 차원에서 갔다 오면은 내가 거기서는 하루 놀고 왔는데 여기 딱 다른 차원, 내 차원으로 돌아오면 나는 그대로거든. 인터스텔라 같은. 네. 그러니까 나는 돌아와도 이 차원에 뭐 1분 지났어. 뭐 이렇게 돼서 정말 꿀이다. 우리는 이런 거 너무 좋다. 이렇게 하는데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그 단선적이기 때문에 그 시간차의 그 비극을 맛보게 하는 거죠. 시간의 동굴 같은 곳인 거죠. 뭐. 네. 잠시 거기서 살다 나오는 이제 그런 컨셉인 건데 그 시간 안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그 시 공간이 1943년으로 나와요. 네. 1943년 날짜도 정확히 나오는데요. 9월 2일이에요. 네. 근데 9월 2일에서 9월 2일 밤쯤에 나치의 그 전투기가 지나가면서 고아원 위에다가 폭탄을 터뜨리도록 되어 있거든요. 네. 실제로는 아마 아이들이 죽은 거죠. 다 죽고 그 고아원이 폭격된 상태로 이제 시간은 흘러온 거고 아니요. 타임루프 속에서는 그대로 살고 있는 아니 그럼 거예요. 폭격이 터질 걸 미리 알고 인브린이 그러니까 미스 페레그린이 그러니까 시간을 돌린 건가요? 인브린은 거기에서 원래 이 아이들은 어디선가 옮겨왔을 수도 있겠죠. 그 전부터. 옮겨오다니요. 그러니까 그 폭격이 되는 걸 알고 시간을 그러니까 인브리는 처음부터 폭격을 당하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시간을 그때 멈춰서 거기에서 머물러 살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인브린이라는 존재는 애들 죽은 적이 없어요, 걔네는. 그 미스 페레그린이 인브린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에바 그린이 미스 페레그린으로 나오는데 굉장히 인상적인 캐릭터입니다. 이렇게 항상 이 곰방대를 들고 네. 있는 파란 드레스를 입고 있는 보통은 존재인데 파이프라고 표현을 파이프 담배인데 곰방대. 진짜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할 때 그 곰방대죠. 그렇죠. 파이프 담배를 피는 이제 그 마담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 여자 셜록 홈즈 같이 보시면 될 거예요. 맞아요. 이미지를 비슷하게 표현했어요. 이 페레그린 아줌마가 이제 이 아이들을 다 먹여 살리고 있는 존재인데 이 애들은 늙지 않잖아요. 타임루프 안에서는 하루만 살기 때문에 네. 그 인브린이라는 존재는 이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타임루프를 계속해서 만드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특정 시간에 하루를 계속 특정 시간에 시계를 돌릴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하루를 그냥 가장 안전한 하루. 이 아이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시 공간을 찾아서 거기에다 타임루프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한 하루를 찾아낸 거야. 완벽한 하루. 왜냐? 아주 평화로운 하루. 왜냐면 이 아이들이 당시에는 다른 곳에서 살아가기가 되게 힘든 상황인 거예요. 왜냐면 2차 대전에 전 세계가 전쟁 중이고 그렇죠. 그리고 이 아이들은 그냥 일반인들 사이에 섞여 살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 특별한 능력이 막 엄청나서 세상을 지배할 수 있으면 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정말 남한테 인정받지 못하는데 그걸 뒤바꾸긴 또 힘든 그냥 그 정도의 능력들이에요. 엑스맨이랑도 좀 비슷하죠. 네, 초능력이긴 한데 그쵸. 네. 근데 거기서 울버린 정도의 강한 애는 없고 네, 그냥 정말 엑스맨 중에서도 약한 애들만 모아놓은 상황이라서 이 아이들을 데리고 살아가기가 되게 힘들겠다. 그리고 당시에 나치가 이런 애들을 막 찾고 있다. 뭐 이런 느낌의 것들도 보이거든요. 그쵸, 그래서 그쵸. 이 아이들을 보호해야 하는데 마침 이곳이 파괴가 이렇게 돼버리면 저 폭탄을 막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저 폭탄이 떨어져서 이 고아원이 파괴되면 다른 곳으로 가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인브리는 마침 이 아이들을 계속 쫓는 존재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차라리 여기를 완벽한 하루를 계속 재생해가면서 이곳에 머물러 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무려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정말 반세기 동안 그곳을 계속 100년 하루를 계속해서 되돌리는 거기 거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페레그린은 늙지 않아요. 네, 여기서 되게 재밌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 하루를 완벽하게 구성했지만 완벽하지 않았어요. 계속 어떤 특정한 시간에 할로우라고 여기서 나오는 할로 제이크, 네, 제이크의 할아버지를 죽였던 그 괴물이 특정한 시간에 올라와요, 섬으로. 그거를 특정한 시간에 역시 나가갖고 그 에바 그린이 연기한 페레그린이 활로 쏴서 석궁 같은 걸로 쏴서 죽이고요. 매일 똑같은 시간에. 그러니까 그 하루 동안에는
완벽한데 그 하나의 위험만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페레그린은 항상 이 시계를 들고 다니면서 몇 시 몇 분에 그 괴물이 오는지를 아니까 괴물이 올 시간이 되면 그곳에 가서 석궁으로 괴물을 쏘아 죽이고 다시 평온한 하루를 지내다가 폭탄이 떨어지기 직전이 되면 시계를 다시 거꾸로 하루를 돌려서 또다시 아이들이 그 하루를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페레그린은 집중하는 거예요. 인브린의 영화 속의 목적 자체가 아이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거죠. 그러니까 그거에 절대적으로 집중을 해서 아이들을 가장 완벽하게 보호하려면 이 24시간의 하루가 있어야 한다. 근데 딱 두 가지의 위험이 상존하는 거예요. 뭐냐? 첫 번째는 그 할로우 게스트가 상륙하는 거. 두 번째는 그 폭탄이 떨어지는 거죠. 이 두 가지. 첫 번째 할로우 게스트는 잡고 두 번째에 폭탄이 떨어지는 건 24시간을 되돌리면 되는 건데 문제는 뭐냐? 여기서 계속 그 페레그린이 되게 강박적으로 집착하는 건 정해진 대로 하루를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대로 살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미지수 때문에 자기가 생각하지 못한 게 발생할 위협이 있기 때문에 에바그린은 항상 시계를 갖고 다니면서 거기에 집착하면서 너는 지금 늦었다. 이 시간에는 이걸 꼭 해야 된다. 이걸 예상과 다른 게 있어서는 안 된다. 근데 다른 게 조금씩 발생했던 거를 우린 유추할 수 있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 속에서 나오는 아이들이 마을에 가서 약간의 행패를 부리고 오는 경우들이 생겨요. 제이크를 구하기 위해서. 네, 구하기 위해서. 혹은 너무 지루해서일 수도 있었겠죠, 초반에. 장난을 치고. 그래서 경찰이 찾으러 왔을 때 그 경찰이 미지수가 되기 때문에 경찰을 죽이는 경우도 발생을 했고 그게 이제까지 뭐 대여섯 차례 있었다라고 말이 되고요. 그렇게 아이들을 다잡지만 계속 그런 일이 발생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또 예상치 못한 일 중에 하나일 수 있는 게 그 중에 한 명이 죽어 있어요. 그 아이들 중에 한 명이. 그쵸. 근데 그 아이가 언제 죽었는지가 미지수예요. 거기서는 원래 빅터라고 되게 힘이 센 능력을 갖고 있는 아이로 나오는데 그 아이가 이 영화 속에서 죽어 있거든요. 눈이 이제 할로우한테 다녀서 눈이 파여 있고 이런 캐릭터인데 그 아이가 이 24시간 전에 죽었는지 아니면 이 24시간 중에 죽었는지를 알 수 없어요. 근데 어쩌면 이 24시간에 계속 상륙하는 할로우한테 죽었을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이 드는 맞아요. 거죠. 죽이는데 그 제때 할로우를 죽이는데 실패해서 네. 한 명을 잃은 아픔이 이제 있는 네. 그런 걸로 나와요. 그래서 이 영화를 보다 보면 이 24시간이라는 이 루프 속에서의 하루가 계속 반복되는데 그 속에 어쩌면 처음으로 온 손님이 바로 제이크가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 페레그린의 집에 할아버지 에이브가 살았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에이브의 친구들이죠. 이 사람들 늙지 않았으니까 전부 제이크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반겨서 하루를 같이 사는데 그 하루가 굉장히 환상적으로 그려지거든요. 맛있는 걸 해먹고 친구들을 소개해주고 새로운 능력을 보고 또 뭐 그 와중에 질투도 생기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할아버지 친구들이랑 노는데 그렇죠. 손 타고 장난 아니죠. 그리고 또 할아버지를 좋아했던 그 할아버지의 젊은 모습을 좋아했던 사랑했던 여자가 손자를 또 손자를 좋아합니다. 우리 아델라인 생각나죠? 그렇죠. 아델라인 생각나죠. 네. 아버지랑 아들을 같이 사귀는. 그렇죠. 그때는 또 동시에 나오잖아. 네네. 그래서 제이크는 원래라면요, 제이크는 이 타임루프 안에 계속 살지 않고 나가려고 하죠. 네. 나가려고 했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사실 이상한 점이 있어요. 처음부터 이때까지 이제 제이크는 자신에게 특별한 능력이 없다고, 그러니까 자기는 이상한 아이들이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자기를 제외한 모든 아이들은 이상한 능력을 하나씩 가지고 있고, 근데 이상한 능력이 있는 아이들만 이 타임루프 안에 들어올 수 있는데 어떻게 들어왔을까 하고 그 사실을 모르고 있죠. 본인이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걸. 네. 근데 이제 이 페레그린 아줌마와 페레그린 아이들이 위험에 처하니까 제이크의 능력이 나와요. 위험에 처해서 나오는 거 아니고 원래부터 능력을 발휘하고 있었죠. 근데 본인이 몰랐던 거죠. 네. 이게 뭐냐면 그 할로우라는 얘기가 아까 이제 처음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괴물을 봐요. 근데 같이 있던 다른 여자분은 같이 일하던 분이 데려다 줬는데 그 제이크를 할아버지 댁에 그분은 못 보거든요. 맞아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복선으로 나오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사실 할로우 게스트를 못 봐요. 할로우가 이게 투명한 거잖아요. 투명한 괴물인데 제이크만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할로우 게스트가 이 타임루프 페레그린의 집의 위치를 알게 된 거예요. 타임루프를 찾아다니면서 아이들 잡아먹는 괴물인데 이 인브린 페레그린이라는 인브린이 만든 타임루프를 알게 돼서 찾아오게 되는데
이제 제이크가 없으면 이 친구들은 할로우가 오는지 안 오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죽어버리게 될 위기에 처한 거죠. 네. 그래서 제이크는 어쩔 수 없이 친구들을 구하기 위해서 이 타임루프에 남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할로우라는 존재는 예전에 이 영생을 추구했던 진시황처럼 영생을 추구했던 어떤 일련의 집단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하고 똑같이 좀 특이한 능력을 가졌다는 엑스맨이에요. 거죠. 엑스맨 한마디로. 역시 특이한 능력을 지닌 사람들 중에 나쁜 쪽이 있었던 거죠. 착한 쪽은 이렇게 사람들하고 떨어져서 인브리님의 보호하에 철저하게 이렇게 자기들끼리 살아갔다면, 이 나쁜 쪽은 영생을 추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실험을 거듭했는데 그 중 하나가 인브린들을 데려다가 어떤 실험을 하는 거였다. 시간을 통제할 수 있으니까 쟤네를 가지고 실험을 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수많은 할로우 중에 시간을 통제하는 능력은 인브린한테 있으니까. 근데 그 인브린을 데려다가 실험을 하던 중에 잘못돼가지고 그들이 괴물이 돼버린 겁니다. 근데 이 괴물들이 다시 인간처럼 원래 모습대로 돌아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역시 능력이 있는 수많은 이 이종들의 누나를 뽑아먹는 것이다. 그래서 누나를 많이 뽑아먹으면 인간화 되는데, 아직 그렇게 충분히 누나를 뽑아먹지 못한 존재는 할로우로 남아서 그 괴물로서 계속 누나를 쫓아다니는 그런 본능에 충실한 존재가 되고, 그리고 이미 인간화된 그들의 영수급, 우두머리급의 몇몇만은 인간처럼 돼 있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가장 센 애가 베론이라고 불리는 사무엘 L. 잭슨이 연기한 캐릭터입니다. 네, 이들이 조직적으로 이 인브린들을 뒤쫓는 거죠. 루프를 찾아서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특이한 능력을 가진 애들을 눈에 사냥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인브린은 잡아가서 실험하는데 또 쓰고, 이제 이렇게 사냥을 하는데 마침내 이제 페레그린의 집도 표적이 된 겁니다. 이제 위기가 점점 다가오고 해서 이 영화는 결국에는 이 제이크라는 밖에서 들어온 이 아이와 안에 있는 할아버지의 친구들이 함께 그 할로우 게스트를 피해서 안전한 곳으로 다시 모험을 떠나는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게 환상적으로 펼쳐지는데, 근데 저한테는 되게 감회가 깊었던 게, 뭔가 저는 원래 좀 그런 걸 좋아해요. 이렇게 낡은 건물 같은 데 들어가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언젠가는 이 건물도 깨끗하고 뭐 반짝였던 시절이 있겠지 하고 생각해보는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타임루프 안으로 들어가면 1943년에 그 발전했던 건물 폭격당하기 전에 이제 장면들이 펼쳐지면서 그 생기 없던 폐허가 됐던 섬이 아주 활기찬 곳으로 변하는 이제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영화를 이제 안 기사님처럼 현실과 판타지의 괴리를 좀 극복하지 못하는 관객이 있는가 하면, 저 같은 사람은 이 판타지를 현실과 대조하는 걸 좀 좋아해요. 저에겐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이 영화가 시작부터 사진을 보여주잖아요. 옛날 사진을 아주 막 1940년대쯤 돼 보이는 옛날 흑백 사진들을 보여주는데, 그 사진들을 보면은 사람들이 다 좀 이상해요. 막 죽은 사람들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런 사진들이 이제 생기가 불어넣어지면서 1943년으로 시간 이동을 하는데, 뭔가 상상을 했을 때 43년에 실제로 폭격이 일어났겠죠? 어디서든 간에. 그 실제로 고아원에도 폭탄이 떨어졌겠죠? 아마도 2차 대전 때는 병원에도 폭탄이 떨어졌을 것이고 가정집에도 떨어졌을 것이고 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근데 그런 현실을 어쩌면 판타지가 굉장히 아름답고 좀 섬뜩하게 그리고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되게 재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거죠. 아이들은 죽었어요, 실제로. 그 고아원에는 폭탄이 떨어졌고 그 고아원은 폐허가 돼버렸어요. 그런 채로 시간이 지나가서 우리가 살고 있는 시공간에는 더 이상 없어요. 그 아름다운 고아원은 없지만 팀버튼이 만드는 판타지의 세계에선 부활하는 거잖아요. 사실 거기서 나오는 그 친구들이 그 인브린의 힘으로 영생을 하고 있지만 사실 그게 귀신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 이거는 타임슬립, 타임루프 뭐 이렇게 영화를 나눌 때 여러 가지 종류로 나누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영화에서 이 아이들이 귀신이 아니라고 보는 입장인데, 하나의 세계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하나의 차원이라고 하면은 이 아이들은 죽지 않은 거예요. 왜냐면 그 폭탄이 떨어지기 전에 시간을 멈추고 과거로 돌아가서 계속 24시간을 사니까. 그러면은 이 아이들이 이미 과거로 돌아간 그 시점에 아이들은 이미 돌아갔기 때문에 현재의 이 아이들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쵸. 그냥 죽은 게 아니라 존재해서 아이들이 나뉘는 게 아니라 그런 거죠. 이 실제로 그 아이들이 귀신인가 아닌가는 중요하지는 않고요. 아니요.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은데 그걸 설명을 해야 되는 게 이 차원에서 아이들이 과거로 돌아가 버리면 지금 딱 그
이 제이크와 제이크의 할아버지가 살아가는 현실 세계에서는 아이들은 존재하지 않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폭탄이 떨어졌을 때는 아무도 없기 때문에 누구도 죽지 않죠. 네. 근데 유일하게 생기는 문제가 뭐냐, 이런 1차원적인 타임슬립 영화에 생기는 문제가 뭐냐면 같이 루프에 들어가는 인간들이 존재를 해요. 네. 그러니까 이들만이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들이 마을로 나가면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존재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분명히 제이크가 살던 시기에도 살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쵸. 예, 이 루프 안에 갇힌 게 이들만이라면 상관이 없는데 이들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이들은 루프 안에서 24시간 안에 만약에 기술력이 있다면 한국에 와도 됐고, 그러면 한국에서 또 조선시대 사람들도 있고 그쵸. 그래버리는 거예요. 이들이 가둔 건 단지 자기만이 아니라 세계를 가둬버리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이 차원을 하나로 둘 경우에 타임슬립 영화들은 문제에 봉착하게 돼요. 이거를 풀기 위해서 이 역설이거든요. 풀기 어려운 문제죠. 패러독스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네, 이것 미래를 때문에 좌우하게 되면 차원을 여러 개를 나누는 영화들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근데 팀버튼은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네. 왜냐면 팀버튼은 복잡하게 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귀신인지 아닌지가 전혀 이 사람한테 중요한 건 중요하지 아닌 않아요. 거예요. 논리적이어도 상관이 없어요. 안 논리적이어도. 그러면 네. 저는 궁금한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나중에 이따가 얘기할 거지만 전투씬 다음에 할아버지를 이렇게 다시 1년 뒤인가 돌아가서 할아버지를 만나잖아요. 네. 그것과 그쵸. 그리고 마지막에 또 결론은 전 세계 곳곳의 루프를 통해서 네.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죠. 네. 두 개가 이해가 안 가요, 저는. 사실 저도 그게 별로 이해가 안 가요. 그거는 근데 저는 별로 네. 중요하지 않아요, 저한테. 저는 그게 중요해요. 그건 사실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팀버튼 영화에서는 중요해서는 안 돼요. 왜냐면 이 세계관에서는 사실 그게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세계관에 왜곡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이 팀버튼이 설정해놓은 이 완벽하지 세계에서는 않아요. 루프를 연결할 수가 없는 구조예요. 맞아요. 저도 네, 논리적으로는 그렇게 루프를 연결할 수 없는 구조고. 제가 이상한 건 아니죠? 그러면? 네. 이상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네. 팀버튼은 이 세계에서 그들을 만나게 하고 싶기 때문에 그냥 이거 생각하지 마. 논리적으로 어긋나도 상관없어. 그냥 이건 마치 네버랜드와 같아. 꿈과 환상의 세계야라고 하는 류의 동화적인 세계관이기 때문에 그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이 영화를 사실 설명할 때 팀버튼이 이것을 완전히 창조했느냐 하면 그건 아니거든요. 원작이 있죠. 네, 그러니까 원작을 떠나서 이 영화 자체가 수많은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동화라고 여겨져 온 모든 것들의 총 집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피터팬과 네버랜드랑 네. 일단 보면은 또 똑같고 서양에 있어서의 이런 류의 판타지는 항상 어떤 우리가 일상적으로 겪지 않는 어떤 세계를 통해서 신비의 세계로 들어가요. 예를 들면 동굴, 아니면은 바라, 아니면 섬. 9와 4분의 3 승강장. 네. 그런 것들처럼 이 영화도 어떤 섬을,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맨날 했던 그 동화 속의 세계를 이 현실과 떨어져 있는 어떤 공간일 것만 같은 어떤 섬을 향해서 들어가고, 그 섬에서도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어느 폭파된 곳으로 들어가고, 그곳에서도 어떤 동굴 안으로 들어갑니다. 네. 이렇게 해서 과거로 들어가는 이것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하나씩 각자 능력이 있다. 어린 그렇죠. 시절에 하나씩 생각해보잖아요. 막 땅굴바람 물마음. 엑소처럼? 네, 땅굴바람 물마음 같은 거. 그리고 막 우리가 바닷속에 들어갔을 때 숨을 쉴 수 있는 어떤 물풍선 같은 거. 그건 정말 네. 저도 보면서 감탄했어요. 네. 아이들이 이렇게 생각할 법한 그런 꿈과 환상 속에서 누구나 1차원적으로 생각했을 법한 당연한 것들을 영화가 다 불어넣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뭔가 우리의 전통적인 상상력들을 다 해주는 그런 것들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게 결정적으로 아이들이 이 문제를 해소할 때 인브린이 잡혀가잖아요. 인브린이 악당한테 잡혀간 시점에서 그 남아있는 거는 모두 다 아이들 뿐이에요. 우리는 당연히 인브린이 딱 잡혀가는 시점에 새로운 인브린이 와 있거든요. 근데 인브린이 죽어요. 네, 바로 죽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애들이 항상 생각하거든요. 어른들이 다 지배력이 없어진 그 순간에 아이들끼리 그 집가를 힘을 합치고, 발현해서, 그리고 그 주인공이, 네. 마치 특히 그 주인공이 네, 능력을 발휘해서 그걸 이끌게 되죠. 리치 같은. 이런 네, 류의 동화들 그쵸. 정말 많죠. 리치도 그렇고 그 막 어떤 룰도 배반하지 않아요, 이 영화가. 그래서 사실 그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진부하고, 안 기사님이 이 영화를 좋아하지 않는 것도 이해는 가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가 주는 환상의 힘이 저는 너무 크다고 생각하고, 네. 그 힘이 저는 앞서서 얘기했던 저는 이 아이들이 귀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실제로 죽은 사람을 그 안타깝게 죽었거나 안타깝게 소외당한 사람들에 대해 상상할 수 있는 최상의 판타지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게. 그래서 뭔가 묘한 위로가 되는 거죠. 왜 죽었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 아이들이 폭탄을 맞아서 죽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제이크가 지금 겪고 있는 게 다 망상이에요? 아니 근데 그건 중요하지 영화에서 않아요. 그 사람들이 영화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아이들이 저 사람들은 죽었다고. 네, 폭탄을 맞아서 죽었다. 네. 근데 그러면 김 기사의 말은
폭탄을 맞기 전에 피했지만 사람들은 폭탄이 떨어진 흔적을 봤고 아이들의 시신을 찾을 수 없었지만 그쵸. 그냥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영화를 보면서 아이들이 죽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 흔적이 단 하나도 없기 때문에 논리적으로는 저는 아이들이 살았다고 생각하는 그쵸.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 영화 안에서는 그렇지만 네. 판타지라는 것이 그 각자에게 주는 감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 근데 저의 세계에서는, 그러니까 저의 마음에서는 이 아이들은 죽은 거예요. 그리고 이건 마치 이 영화는 굿판과 같아요. 그 죽은 아이들을 위로하는 하나의 방식인 거죠. 아이들은 어디선가 이렇게 살고 있을 것이다 라는 상상이. 근데 사실 팀버튼의 모든 영화가 죽음과 너무 맞닿아 있잖아요. 뭐 유령신부나 크리스마스 캐롤 같은 거 보면 항상 해골이 주인공이에요. 이 영화에서 해골들이 사실상의 주인공. 죽어 없어진 것들을 부활시켜서 뭔가를 시킨다거나. 네, 유령선이 이번에 등장하잖아요. 그쵸.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모티프이고, 저는 사실 이런 판타지가 막 아이들에게 밝고 예쁜 것이 아니라 어른들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이유는 사실 아이들보다 어른이 더 죽음을 무서워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마도 팀버튼이라는 사람이 처음 죽음이라는 걸 뭐 어떤 방식으로 맞이해봤는지는 모르겠지만 지인의 죽음일 수도 있고 뭐 본인의 아픔일 수도 있을 테지만 굉장히 이 감독은 죽음에 집착하잖아요. 네, 관심이 많죠. 네, 관심이 굉장히 많고 항상 그 죽음에 맞닿아 있는 것들을 판타지로 풀어내는 걸 잘하는 감독인데 그런 면에서 그냥 어른들도 제일 무서운 게 죽음이고, 사실 살아가면서 이렇게 우리가 보는 죽음들이 굉장히 슬프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해하는 하나의 방식이 뭐 굿일 수도 있고, 사실 굿판도 산 사람들을 위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죽은 사람은 의미 없고, 근데 그 사람을 달래어 줄 수 있다라고 믿는 그런 데서 기인한다고 생각하는데, 판타지도 좀 비슷한 종류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저는 이 시각에 완전히 동의하지 않지만 네. 예를 들어 빅피쉬 같은 영화는 저는 동의를 해요. 빅피쉬란 영화를 보면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들이 평소에 아버지의 말을 하나도 믿지 않다가 네. 그 아버지가 죽음이 임박하셨다, 위독하시다라는 말을 듣고 가서 그때 하루 동안의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버지가 사실은 한 말들이 사실이었구나라고 점점 더 믿게 되고 그래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러 갔더니 아버지가 말한 그 사람들이 다 나오고 다 오죠. 그리고 와요. 아버지를 물에 딱 놨더니 거대한 물고기가 돼서 막 살아가잖아요. 이 영화를 이제 영화 속에서 딱 생각을 했을 때는 정말 아버지의 말이 다 맞고 아들은 그거를 깨우쳤고 아버지는 사실은 물고기였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근데 그들의 세상이 우리의 세상과 완전히 다른 거야. 보통은 영화를 보면은 영화가 어디까지나 영화인 걸 알고 있지만 이 영화 속에서 벌어진 일들이 저기 어디선가 벌어지고 있겠구나라는 감상을 어떻게든 갖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영화 속 이야기인 동시에 내 상상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세상 어딘가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이야기 혹은 어느 정도는 현실과 접점이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반면에 팀버튼의 빅피쉬 같은 영화를 봤을 때는 이 얘기는 이 영화 속에서는 이미 현실의 이야기라고 도장이 찍혀졌지만 우리는 이 영화를 보면서 이것은 판타지의 이야기다라고 오히려 여겨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팀버튼이 보여준 이 한 편의 이야기가 완벽한 판타지로서 매짐지어지는 거예요. 영화는 현실이라고 말을 하는데 동시에 우리는 이거를 완벽한 판타지의 한 편,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진실과 거짓이 계속 엇갈리면서 다른 차원의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내서 하나의 루프라고 할까요? 어떤 루프, 판타지적인 다른 차원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는 느낌의 영화인데 팀버튼은 항상 그런 식의 영화를 만들거든요. 네. 근데 이번 영화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래도 빅피쉬처럼 완벽하게 결말이 그렇게 맺어진다기보다는 그렇진 좀 않아요. 다른 차원이에요. 왜냐면 현실로 오거든요. 오히려 아이가 현실로 와가지고 현실로 와버리죠. 그 현실 속에서 막 진짜 인간들 나오고 현대의 인간들이 나오고 그 인간들 사이에서 약간 막 여러 가지 또 위험을 겪어서 다시 그 뜬구름냥이 귀신이라고 주장하는 그 자신의 연인을 찾아가서 나는 막 여기까지 오기는데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어 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 빅피쉬에 비교하면 조금은 더 현실에 와 있는 영화가 아닌가? 하지만 여전히 판타지적인 영화가 강한 건 사실은 피터팬이죠, 이 이야기는. 네, 피터팬에 가깝죠. 저는 하나 더 궁금한 거는 자꾸 저의 의문을 얘기하는데 마지막에 그 전투신이 나오지 않습니까? 전투신이라고 얘기하기 좀 너무 과한 귀여운 전투신이 나오죠. 모두 힘을 합쳐서 할로우게스타 베란을 못 찌르는. 근데 거기서 아이들이 밖으로 나가지 않는데 그 엠마와 아이들이 밖으로 나가잖아요, 현실로. 근데 왜 안 늙어 죽죠? 거기서 현실로 나가는데 왜 안 늙어 죽냐면 이것도 팀버튼이 만들어 온 장치예요. 장미도 하루가 지나야 시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합리적으로 그랬네. 이해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도 그게 되게 이상했던 게 바로 없어져야 되는데 이 논리적으로라면 근데 하루 동안의 유예 기간이 있는 거예요. 영화에서 계속 장미가 이게 그 제이크가 자기 전에 이렇게 올려놓죠. 네. 약간 생기 있는 모습으로 그냥 다음날 일어나서 만지니까 가루가 돼서 사라지는 없어지죠. 네, 그런 것들이 팀 버튼이 이야기를 풀어나가기 위해서 딱딱 그냥 뭐 맞을 필요 없거든요. 팀 버튼께서 그렇다면 그렇다고 믿어야 되는 거지. 인물인부터 수준이에요. 말이 안 되는데. 네, 그런 그렇죠. 수준이에요. 네. 그때 그리고 이제 영화를 보고 이제 이 팟캐스트 준비하면서 뜬구름 양이 인상에 남는 장면 3가지를 꼽아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저도 고민을 해봤는데 뜬구름 양은 뭐 어떻게 3개 어떤 거를 꼽겠어요? 저는 그 뭐 좋은 순서대로 얘기해요? 뭐 아니면 역순으로 얘기하면 좋겠죠. 그냥 좋은 거 다 얘기할게. 저는 에바 그린 너무 4개도 예뻐요. 하고 5개도 해요. 에바 그린 너무 예뻐요. 그래서 에바 그린이 여기서 그 이 인브리는 다 새로 변신할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악당이 인브리 잡아갈 때도 새로 변신해갖고 새장에 가져가잖아요. 그쵸. 근데 이 에바 그린이 변신하는 새는 페레그린 팔콘이라는 새예요. 그래서 아마 이 아줌마 이름이 페레그린인 것 같아요. 근데 이 페레그린 팔콘이라는 새가 굉장히 예뻐요. 그리고 이 영화에서 그 페레그린으로 분한 에바 그린과도 인상이 비슷해요. 한번 구글에서 찾아보세요. 페레그린 팔콘. 이 마지막 장면에서 이 영화가 해피엔딩이잖아요. 그래서 맨 마지막 장면에서 엄청 높은 탑의 꼭대기에서 에바 그린이 탁 뛰어내리면서 매로 변신하는 장면 있잖아요. 그 장면이 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에바 그린이 새로 변하는 장면. 이게 되게 예뻤고요. 근데 그 네. 새장 안에 갇혔을 때 사람으로 변하면 어떻게 될까요? 세장 부수고 나가겠죠. 아 그렇군요. 아니면 사람이 쪼그라들거나. 아니면은 이것도 역시 그 이상한 세계관 안에서는 자기 몸보다 좁은 세장에서는 변할 수 없거나 아니면 그 크기로 변하거나 세장의 재질에 따라 달라지겠죠. 강도에 따라. 강도에 따라 어떤 그 호러가 되거나 네. 다른 여러 장르가 나뉘겠네요. 네. 네. 네, 그럴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두 번째 장르는 두 번째는 그 초능력 가진 친구 중에 한 명이 그 식물을 빨리 키울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친구예요. 식물을 빨리 키우기도 하지만 크게 키우기도 크게 빨리 크게 그래서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역할을 하잖아요. 이 친구가 당근 키우는 장면이 정말 재밌어요. 네. 몸집이 정말 조그만 친구인데 땅에 붙어서 이렇게 이거 장풍? 염력같이. 염력을 쓰듯이 손을 막 대죠. 염력을 쓰듯이 손을 이렇게 하면은 당근이 쭉쭉쭉쭉쭉쭉 올라옵니다. 아주 큰 당근이. 그걸로 아주 한상 차려서 먹는 또 그런 장면이 또 아주 환상적으로 나옵니다. 저는 그거를 약간 밖에서 보니까 환상이지 거기 산다고 그러니까 공감 능력이 항상 떨어져요. 뜬구름 양이. 제가 볼 때는 서로 지금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고. 이 고충이 되게 컸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요? 에바 왜죠? 그린의 그 외압 때문에 에바 그린이 어쩔 수 없이 독재를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그 말을 해요. 지금 좀 늦었구나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아이가 뛰어왔을 때 키우러 달려오자는 시간에 따라서. 근데 조금 몇 초 늦었나 봐요. 늦었구나라고 얘기하면서 빨리 키우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당근을 키우는 모습을 봤을 때 이 아이들의 착취하나요? 메뉴는 매일 똑같았겠구나. 그 매일 인간에게 있어서의 그 시기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그 5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점심은 항상 당근 요리만 먹었던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그게 점심이었죠. 저녁이 아니고. 네. 그래서 굉장히 좀 안 됐습니다. 이 아이들이. 안 됐죠. 늙지 않고 영생하면 좋을 것 같지만 잘 안 매일 됐어요. 똑같은 매일 거. 똑같은 걸 하면서 살면서. 그래서 영화 속에서 그 능력 중에 하나가 영사기 능력 가진 친구가 있어요. 그쵸. 네, 정말 보잘것없는 능력 같은데 이 아이만이 이 영화에서 페레그린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의 미지수를 차단하고자 매일 똑같은 걸 강요를 하고 있고 아이들은 어쩔 수 없이 매일 똑같은 걸 살아야 되고 특히나 사춘기에 그 나이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 나이대의 의문들과 그 나이대의 생각들이 정해져 있단 말이죠. 유일하게 허용된 미지수는 그 아이가 보여주는 영화일 뿐이에요. 그거는 매일 다르죠. 매일 달라요. 왜냐면 이 아이가 꿈이기 조금씩 때문이죠. 다른 걸 꾸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보는 것만이 유일한 다름인데 제이크가 와서 얼마나 좋아해요. 근데 그거를 볼 때 저는 그 음식조차도 진짜 다른 거는 그렇다 넘어가더라도 음식을 똑같은 걸 키우는 건 좀 심했다.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역시 먹을 거가 그리고 중요한. 우리 중에서 먹을 거에 제일 무심한 사람이 김 기사님 아니에요? 아닙니다. 현대의 먹을 거에 너무 저는 이렇게 정말 김 기사님처럼 먹을 거에 신경 안 쓰는 분을 정말 그런가요? 보지 못했는데. 별로 느낌이 없었는데 뭐
어떤 면에서 항상 그렇죠? 뭔가 네. 먹을 거라는 거는 알약이라도 좋아 이런 냄새를 풍기시잖아요. 네, 그건 마치 아프리카 애들이 굶는데 어떻게 예. 내가 투정 부리냐. 취업 준비를 할 때 저의 모습이죠. 마치 그 1,800원짜리 학식을 먹으면서 그래 연료를 넣는 거야 라는. 아니야 그런 느낌도 아니에요. 우리 김 기사님은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이 보잘것없는 것들 세상에 재밌는 게 얼마나 많은데 먹을 것 따위에 신경을 써 이런 느낌을 좀 저희 이제 풍기시잖아요. 상당히 이게 외국된 시각을 갖고 계시네요. 근데 이 얘기를 예전에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 이렇게 맛집이 지금 창궐할까? 아니 맛집에 대한 어떤 창궐이라고 창궐이라고 표현하셨어요. 네, 먹는 것에 대한 어떤 집착과 욕구 그리고 먹는 걸 사진 찍어서 올리거나 이런 것들. 근데 그거를 취미로 가진 사람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내 취미는 맛집 찾기야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 얘기를 어떤 책에서 봤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떤 수입이 한정돼 있고 취미를 가질 여유가 없기 때문에 네. 의식 먹는 건 반드시 해야 되는 저는 거잖아요.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삶의 생존과 취미를 연결시켜서 취미로 발전시키는 거죠. 외국 같은 뭐 요트, 캠핑. 요즘에 뭐 우리나라 캠핑하지만 돈이 워낙 많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맛집 찾기나 이런 열풍들을 해석할 수 있다 이런 글을 봤는데 굉장히 상당히 타당하다고 네, 생각해요. 소름 돋았어요. 그 공리주의나 뭐 이런 쪽에서 뭐 쾌락의 질로서 이게 너무 어려워지네. 쾌락의 질로서 그것의 가치를 뭐 판단하는 게 있고 그리고 쾌락 그 양으로만 판단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쾌락이나 저 쾌락이나 단순한 쾌락이나 고차원 쾌락이랑 똑같다라고 주장하는 쪽이 있는가 하면 쾌락에도 질적 층위가 차이가 있다 네. 이렇게 주장하는 쪽이 있는데 저는 층위가 있다라고 사실 생각해요. 우열도 존재를 하고 그런데 단순한 쾌락 중에서는 돈이 가장 저렴하게 드는 게 맛이고 필수적인 것도 맛이죠. 그런데 저는 보등적인 쾌락 중에서도 돈을 안 들이고 여러 가지 노력을 안 들이는 그런 좋은 쾌락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좀 저차원이 된 게 아니냐. 맞죠. 사실 네, 전 정확히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그 저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저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오늘 아까 뭐 맛집을 드셨어요? 찾아다니는 저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아까 백종원 아니 저는 오늘 국수집 가지 김기사님 않았어요? 빨리 오라고 그래서 저 백종원 씨가 하는 국수집 가서 국수 먹었는데 또 그새 페이스북에 뭘 올렸더라고. 이거는 언급하지 왜 그러세요? 않겠습니다. 또 이런 걸로 또 쪽을 주고 그러시면 제가 아니에요. 또 부끄럽잖아요. 굉장히 비판적인 의식이 담긴 포스팅이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아무튼 그렇고요. 맛집 마음이 공허하죠. 저도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네. 아무튼 저도 그렇고요. 그렇습니다. 네. 네. 이거 몰라요? 몰라요. 김 기사가 맨날 하는 얘기잖아.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김 기사님 독재야. 그렇죠. 저는 지금 이 김기사 권한을 오늘 같은 경우에 이 철저하게 권한을 분권화 시켜서 지금 안 하려고 조만간 반란이 했었는데 일어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상당히 오늘 방송이 독특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몰라요. 그냥 저 하는 거예요. 네, 아무튼 그거 보면서 뭐 인상에 남는 장면 뭐 2개 했으니까. 김 기사 하나 더 있어요, 저. 네, 그리고 그 시계 거꾸로 돌리기 때 되게 아름다워요. 아, 폭탄 떨어질 때? 네. 그 아이들이 하루 중에 제일 좋아하는 장면이기도 하잖아요. 네. 폭탄이 떨어져서 지붕 끝에 달랑말랑 할 때 에바 그린 시계를 거꾸로 돌리기 시작하죠. 그럼 시간이 뒤로 휙휙휙휙 가면서 갑자기 까맸던 하늘이 환해지면서 낮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네. 그게 아주 볼만해요. 참 이게 보이는 팟캐스트였으면 좋겠네요. 방금 뜬구름 양의 표정이 굉장히 아주 생기가 볼만합니다. 넘쳤어요. 아주 그 장면이 볼만해요. 저는 근데 이 영화 트레일러의 그 결정적인 장면을 담은 것을 정말 이해할 수 없어요. 그걸 보아서 너무 아름다워서 보러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 수 있지 않나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김 기사님은 뭐 하나만 얘기해 보세요. 저는 2개 얘기할게요. 네. 뜬구름냥이 말씀하신 3개 저는 정말 그렇게 매력적으로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도 없었고. 네, 저는 제일 괜찮았던 게 그 해골병사들이 할로우 게스트 그 친구들하고 이제 격투를 벌이는 그 장면. 아 저도 네, 약간 MTV적으로 연출된 뮤직비디오처럼 좋았어요. 연출되고 되게 활기차게 연출되고 그렇죠. 그런 장면이었는데 정말 매력이 있었어요. 해골 자체 캐릭터가 부여된 네, 캐릭터가 부여되죠. 그러니까 아까 그 팀버튼에 대해서 죽었던 것들을 되살리는 거에 상당히 매력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 장면이 연장선상에 있는 게 맨 처음에 바다 밑에 가라앉아 있는 난파선이 있는 거죠. 근데 그 난파선에 처음에 그 여자아이 엠마가 공기를 자유자재로 다루면서 그 친구가 주인공을 물방울 만들어서 데리고 가주잖아요. 그렇죠. 마치 그 토끼가 그 거북이가 이제 토끼한테 간 깨먹으러 갈 때 그 용궁에 들어가는 것처럼. 들어가자. 네, 그래서 아 이게 되게 그런 장면으로 가면 재밌겠다 했는데 반전은 없었고 딱 들어가서 봤더니 그 타이타닉에 나오는 그 타이타닉 침몰한 것 같아요. 근데 무도회장 같은데 네. 그 해골들이 다 살아있어요. 앉아있죠? 앉아있죠. 네. 그러니까 그 형태가 파손되어 있지 않고 맞아요. 살점만 물고기들이 딱 회쳐먹듯이 딱 회초먹 그러니까 인류에 대한 복수인 거죠. 굉장히 고급스러운 표현이네요. 네, 그러니까 고기가 살점만 획을 발라먹은 쳐먹는. 고기가 인간을 살점만 발라먹어서 뼈대만 남아있는 그 인간들이 있는데
그 나중에 이제 이 아이들이 그 대륙으로 육지로 나가야겠다 생각을 했을 때 배가 없잖아 하니까 그 배를 그 거대한 난파선을 이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장면이 있어요. 계속 멋있어요. 바람을 이 장면 불어넣어서. 멋있어요. 고래가 진짜 쫙 이 장면 멋있어요. 수면 위로 올라와서 팡 떨어지듯이 그 장면부터 해서 그 난파선을 쭉 데리고 와서 생명을 불어넣어서 그 탑승객들이 나와서 막 각기 이제 변투를 벌이는데 그 장면이 정말 색다르고 보통은 스켈레톤 하면은 우리가 다 악당 쪽으로 막 사악한 그런 힘의 귀엽죠. 흑마법에 의해서 막 살아났었다고 생각하는데 이 영화 속에서는 착한 편이 되어서 정말 그렇게 싸우는 장면이 유쾌하고 캐릭터 하나하나 다 주방장 캐릭터 나와서 재밌었고 그리고 또 웃긴 점이 뭐냐면 처음에 그 심장을 넣어서 이렇게 생명을 불어넣는 능력을 가진 아이가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약 그 제이크에게 자기 능력을 설명할 때 되게 괴기스럽게 생긴 인형 2개를 생명을 불어넣어서 싸우게 만들죠. 얘는 내가 얘기하면 다 들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아까 김 기사님이 말씀하신 해골들은 막 무서워서 도망가기도 하고 네. 되게 다양한 장면들이 완전 나와요. 독립적인 네. 개체가 돼요. 전혀 그거 맞지 않게. 그냥 그 아이들 결국 허세였다. 능력이 거기까지인데 허세에 엄청 부렸다. 예, 그 약간 연인을 위협하는 친구니까. 그랬고 두 번째 장면으로는 그 엠마를 처음 만나는 그러니까 할아버지와 썸 탔던 친구와 손자가 다시 썸을 타는 장면이 있어요. 그때 엠마가 딱 던지죠. 내 허리에 밧줄 좀 묶어줄래? 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아이가 납으로 된 신발을 벗으면은 몸이 공기보다 가벼워서 막 위로 뜨는 아이이기 때문에 그 컨트롤 못하죠 자기가. 네, 사실은 제가 볼 때 할 수 있는데 왜냐면 혼자도 했을 거거든요. 계속. 그쵸. 근데 평소에는 누가 해줬어 하는 거 제가 볼 때 뻥입니다. 왜냐면 빅터가 죽은 이후로도 한동안이었을 텐데 평소엔 빅터가 해줬어 이러잖아요. 아니죠. 아니죠. 심장 넣는 그 친구가 했죠. 친구가 해줬다고 그래요? 김 기사님 이해 못하셨는데.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친구가 그때 거기에 안 왔는데도 해준 거 보면은 제가 볼 때는 평소에도 했을 거란 말이에요. 혼자서 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공기를 조절해서 입김만 불어도 이쪽 저쪽 날아다닐 수 있어요. 그래비티처럼. 그러네요. 네, 날아갈 수 있는데 이 친구가 제가 볼 때는 꼬신 거라고 생각해요. 남자애를 꼬시기 위해서 허리에 묶어달라고 하면서 거기 막 썸을 타거든요. 근데 그 장면이 되게 예쁘게 나와요. 매일 떨어지는 그 자리에 같은 시간에 떨어지는 다람쥐를 매일 받아서 그곳에 올려주는 그 여자아이라는 게 되게 매력적이었고 그리고 그 아이가 몸이 붕 떴을 때 그거를 잡고 있는 이 제이크라는 그 미지의 나라에 와서 처음 그런 거를 보았을 때 그 남자의 시선과 막 이런 것들이 되게 예쁘게 표현돼요. 팀버튼이 그런 거 너무 잘해요. 네. 사실 그 빅피쉬에서도 그런 장면 나오잖아요. 그 팀버튼이 환상 아름다운 속의 사랑 이런 거 장면이. 되게 네, 좋아하는 것 같아요.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실제로 이 영화 보시는 아이들, 이게 아이들 위한 영화잖아요. 그렇죠. 아셔야 될 게 이런 사랑은 존재하지 않아요, 제가 볼 때. 어떤 사랑이요? 이런 아름답게 포장된 사랑. 김기사님 자, 다시 한번 존재하지 다시 않아요. 한번 보이는 이 팟캐스트였다면 표정이 표정이 되는데 이거 원래 설명할 김 기사님 거의 욕구불만인 것처럼 제가 볼 때는 이 표정이었어요. 신촌에 마치 이 공간 자체가 타임 루프 같아요. 이곳 딱 벽만 열고 넘어가면 제가 생각하는 진짜 사랑들이 이 밖에 신촌에 널려 있습니다. 이 신촌이 모텔촌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이 시각이면 아마 많은 남성들이 이제 여성들을 업어가지고 또 혹은 술자리에서 아니죠, 문제성 아직- 발언이 있어요. 이 문제성 발언이. 여성분들도 남성분들을 그 업어가지고 업어서 가져가는 거 불법입니다, 여러분. 이 업는다는 표현을 네. 정말 물리적으로 해석하시네. 이게 네. 아니라 비유입니다. 은유. 부축해서 뭐 어쨌든 간에 네, 아무튼 이렇게 여자는 제 발로 걷습니다. 왜 그러세요? 네, 뭐 여성분들도 남성을 업어가려는 제 발로 생각으로 걷습니다. 술을 먹일 수도 있고 제가 생각할 땐 진정한 사랑은 오히려 이 밖에 있다. 이 팀버튼의 이런 사랑 이거 보고 아이들이 사랑 꿈꾸죠? 제가 볼 때 27살까지 솔로입니다. 지금 김 기사님 굉장히 화가 나셨습니다. 김 기사님이 지금 왜요? 사랑하고 싶어서 화가 나신 것 같아요. 지금 거의 요즘에 표정이 외로워요? 거의 그런 지금 다리를 떨고 계신데 지금 막 손톱을 물어뜯으면서 이런 모습 처음 봐요. 네. 이 사랑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까지 아무튼 나는 이렇게 막 매너도 없고 왜냐면은 매일 똑같은 아무리 50년 동안 매일 하루를 살아서 되게 권태로웠겠지만 뭐 할아버지랑 썸 탔던 여자가 손자 왔다고 바로 썸 타고 이런 것들 좀 불쾌했어요. 제이크는 당장 떠날 사람이잖아. 네. 그건 얼마나 애절했겠어요. 아무튼 뭐 크리스마스의 악몽에서도 저는 그 주인공 스켈레톤 그 친구가 막 사랑 때문에 되게 막 가슴 졸이고 하거든요. 네. 그 장면 이제 막 벽에 기대가지고 주르륵 미끄러지는 장면 저는 아직도 가슴 절절하게 기억하는데 이 영화에서의 예쁜 사랑 그리고 팀버튼이 과거에 그렸던 막 수많은 빅피쉬에서도 그 노란색 튤립밭을 아예 가져다 주잖아요. 수선하죠. 네. 수선한가요? 아마 그런 사람들이 되게 못마땅해요. 근데 저는 여기에 동의할 수 없는 게 가짜 사랑이야. 이게 12세 관람가란 말이에요. 그럼 네. 12세부터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저 밖에 이 벽 너머의 밖의 사랑은 좀 늦게 알아도 돼요. 그래요? 예.
지금 BPC나 이곳에 이 영화에 나온 사랑을 먼저 좀 해보고 그 다음에 그쵸. 넘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왜냐면 영화에서는- 그 역이 될 수 없어요. 거꾸로는 안 돼. 아 근데 전 역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이건 어쨌든 사랑은 사실은 아니야. 이런 사랑은 제가 볼 때. 저는 이 영화에서 그게 사랑이냐 아니냐가 전혀 중요하지 않았어요. 지금 별로 다 중요하지 않잖아. 저는 그런 그냥 게 이 영화가 중요하지 중요해. 않아. 이 영화 그 그냥 자체, 이 셀프. 다 필요 없어. 저는 이 환상의 세계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저도 저는 한 가지만 꼽으면 그 키스 미수라고 해야 되나? 키스를 하려다가 그 뭐냐면 아까 우리 영사기를 통해서 자기 꿈을 보여줄 수 있다는 친구가 나오잖아요. 네. 그 친구가 보여주는데 갑자기 그 영화의 이제 주인공인 제이크랑 엠마 아까 공기를 불어넣은 약간 김 기사가 얘기한 가짜 사랑의 주인공 네. 둘이서 키스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키스를 하려고 하는 장면인데 거기서 끊죠. 네. 근데 정말 그 장면이 재현되는데 그래서 전 되게 두근두근 거렸죠. 그리고 왜냐면 엠마가 되게 예쁘다고 생각해가지고. 아 그래요? 전 안 불기사님 기사님 아직도 되네요. 안 기사님 아직도 이입이 돼요. 그런 거에. 왜요? 그런 그 김 기사님이 쓰레기라고 얘기했던 그런 쓰레기라고 사랑에- 얘기한 적이 없어. 무슨 소리야? 그런 사랑에 감정이입이 되시나 봐요. 아 그렇죠. 지금 저만 얼마나 두근거리면 안 기사님 지금 표정이 굉장히 밝습니다. 이제 보이는 방송을 한다 치면은 두 손을 가슴 앞에 가지런히 모으시고 지금 애기 미소를 짓고 있어요. 아 근데 그 사랑이라는 게 저는 오히려 그 빨간 머리의 사랑이 더 사랑 같았어요. 실제 사랑은 그런 종류의 집착과 그런 것들이 많이 그렇죠. 되지 그리고 않나. 그 김 기사가 어떤 댓글을 달아주신 청취자분들은 되게 이렇게 틱틱대는 게 어떤 그런 거죠. 뭐요? 직접 진짜 표현하지 사랑? 않고 진짜 사랑? 진짜 사랑인 거죠. 표현하지 않고 이제 꼭꼭 알겠어. 숨겨두는. 그게 또 사실 사랑은 아니잖아요. 그때 그러니까 그 심장 불어넣는 그 친구와 불 지르는 친구도 욕망들의 결합이잖아요. 거기도 근데 뭐 애초에 사랑이 욕망의 결합이죠 뭐. 그런가? 그럼 사랑은 뭡니까? 막 뭡니까, 여기서 사랑? 막 되게 숭고한 것처럼 하잖아. 에이 그거 김 기사님 생각이죠. 즐거운 거죠 그냥. 예뻐 보여서 좀 그랬어요. 저는 아니 질투할 걸 질투하란 아니, 말이야. 막 그런 거 있잖아. 만약에 우리 막 여자들 몸무게 따지면서 막 46 몇 킬로냐 몇 킬로가 상징적인 48킬로인가? 막 그런 상징적인 몸무게를 네. 막 이렇게 막 몸무게 따지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거 보면 엠마가 이상형일 거야. 공기보다 가벼워.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어. 0kg죠 0kg. 0kg 네 그러니까. 날아가니까. 그게 왜 한 거예요? 근데 갑자기 뭐야? 그러겠다. 몸무게를 따지면 0kg 여자가. 여자 몸무게 중요합니까? 안 여성 중요하죠. 몸무게가 뭐가 중요합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네. 몸무게 정말 무게일 아니 뿐이야. 47, 8kg을 요구하면 너무 우습잖아요. 키가 180인 사람도 있고 키가 140인 사람도 있는데. 지금 보통 그 연예인 몸무게라고 하죠. 연예인 포털에 치면은 제일 프로필 답답한 것 나오죠. 같아. 그 몸무게 따지는 거. 45에서 50 사이. 정말 요즘도 그런 분이 계시다면 정말 안타깝습니다. 아 근데 나 그때 반할 뻔했어요. 여자애가 바다로 끌고 들어갈 때 얘를 데리고 바다로 끌고 들어가는데 옷이 다 젖잖아요. 되게 섹시하잖아요. 근데 거기로 들어갔을 때 막 공기로 확 해가지고 그 바다 밑에 있는 배에서 막 뭐라고 하지 물을 다 밖으로 없애버리고 공기로 가득하게 만들어요. 그 방 한 칸을. 그리고 거기서 키스로 나아가는 그 장면이 되게 예쁘지 않았어요? 키스 거기서 안 하거든요. 안 하나? 그럼요. 아, 나중에 가서 나중에 하죠. 하는구나. 그게 아까 그때 그 토끼와 거북이 얘기를 하면서 벌써부터 음흉한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야. 아 근데 거기 되게 난 그 생각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제이크 말고 제이크 이제 할아버지랑 과거에 좀 왔겠다 이 방 밀실. 그냥 김 기사님 생각만큼 김 기사님. 생각만큼까지 가주지 않아서 이런 사람은 없다고 지금 주장하시는 왜냐면 거예요. 페레그린은 새니까 감독을 못한다고 지하를. 페레그린은 새니까. 그니까 이 아이가 김 지하를 기사님 찾았다가. 갑자기 현실적으로 들어오세요 갑자기. 아니 갑자기 그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 영화를 비현실적이라 판타지를 좋아하지 않는 보기에는 겁니다. 지금 제가 욕구불만에 걸린 두 기사님과 지금 방송을 지금 아무튼 너무 애들 영화를 추천하니까 너무 지금 이 분들이 여러분 이건 12세 관람 불가. 이 방송은 19세 청취불가로 해야 할 것 같은 지금 그런 음흉한 방송입니다. 19세 청취 가능. 네. 그거죠. 아 근데 그 멘트가 너무 귀여워요. 어떤 그 이 배를 처음 소개해줄 때 엠마가 제이크한테 이렇게 말해요. 나 혼자 있고 싶을 때 가는 데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데리고 너무 귀여워요 그게. 혼자 있고 싶을 때. 나 혼자 있고 싶을 때 가는 데 있어 하면서 데리고 가는데 너무 귀여웠어요. 네, 저는 저도 해보고 거기서 또 싶어요. 현실적인 느낌이 났어요. 약간 당근 얘기처럼 다른 애들은 50년 동안 인브린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인브린은 새야 새. 그리고 모든 걸 다 관찰하고 그 섬도 작은데 섬을 막 몇 번만 순항하면은 불쌍한 애들이 어디서 무슨 짓을 하는지를 아마 50년 동안 매일 다른 데를 가서 관찰을 했을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인브린을 벗어날 수 있는 애, 걔가 바로 공기를 지배해서 심해로 들어가는 걔예요. 새는 거기를 못 쫓아오거든. 그러다 보니까 그 방에서 그 얘기를 하는 한 대사 하나에서 아 이게 진짜 혼자라는 게 얼마나 간절했을까 50년 동안 그 밀실이라는 게 네, 때로는 퇴폐적 공간이었기도 했겠지만 그 얼마나 간절했을까를 아이고 김 기사님. 왜냐면 인브린이라는 게 되게 포괄적으로 나오거든요. 어떤 부분에서는 정말 독재자고 사랑의 공간이라고 합시다. 퇴폐의 공간이 아니고. 네. 김 기사가 말한 진짜 사랑 아니에요 그게. 그죠 그죠. 그동안 그 퇴폐라고 낙인 찍고 싶어 하시는. 하지만 이 신촌은 퇴폐의 도시입니다. 아무튼 그 캐릭터들 보면은 각자 능력이 있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뭐 좀 저거는 내가 한번 땅굴바람 물마음 이런 것 중에 네. 저는 뭐 있어요, 좀? 저는 엠마 역할. 엠마 공기를 컨트롤하는 거 좋잖아요. 물 물속에서 그런 마음대로 다닐 수 있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네. 아망백님은 뭐예요? 저요? 저도 그걸 생각했는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 약간 심장? 심장 탐나긴 하죠. 네, 그거 가지고 좀 저를 해코지했던 사람들을 증거를 그쵸? 남기지 않고 영혼을 만들 수는 없지만 움직이게 만들 수는 이 있는. 친구들 다 꿈만 꾸네요. 제가 볼 때는 저만큼 이렇게 탁월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뭐냐면 뭔데요? 아까 당근 키우는 애 있죠? 네네네. 저는 어마어마한 부자가 될 수 있다. 지혜고. 씨 심고 바로 키우고 바로 팔고 씨 심고 바로 키우고 바로 팔고 여러분 지금 김 네. 기사님 표정이요. 진짜야 빌 게이츠보다 아주 더 이미- 생산성이 좋아. 지금 굉장히 지금- 좋은 사업 아이템을 만났다. 네. 그 표정이. 얼굴 빨개지셨어요. 네, 제가 볼 때는 이 능력을 가지면 세계 부호 1위는 따놓은 당상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나쁜 생각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제 아프리카에 가서 이 가난한 아이들에게 수없이 많은 이런 당근 주스, 당근 카레, 당근 이런 당근 빵 이런 거 팔겠다. 나무도 키울 수 있어요. 아, 나무도. 뭐든지 키울 수 있어요. 그럼 식물만 나무 키울 수 키울 있는 수는- 건가요? 네. 생명체 다른 식물이 나중에 아니고 동물들. 그 폭파는 집에서 탈출할 때 그 그죠. 팔로기스 쫓아올 때 그 나무를- 지붕에서 그 탈출할 때 나무 키워서 그거 타고 내려오잖아요. 네, 살아있는 진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프로방스 지방 조성했다고 전설적으로 여겨지는 그런 나무를 심은 노인들 뭐 이런 분들 나오잖아요. 저는 나무를 저는, 심은 네, 김기사. 저 그런 인간으로 남고 싶다. 대륙을 키우겠다. 녹색 대륙으로. 이거 얼마나 녹색 성장. 원대한 꿈입니까? 네. 제가 볼 때 김기사의 독재로 나무가 너무 수많은- 많아져서 이산화탄소가 지구에 넘쳐난 나머지 다른 생물들이 죽는 그런. 반대 아닌가요? 산소가 넘쳐나는 밤에는 이산화탄소 그 영화 중에 제 기억은 안 나는데 식인 나무들이 이제 뭐 이렇게 인간을 지배하는 막 그런 영화가 있어요. 네.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네요. 아무튼 저는 가장 탁월한 생각을 해봤다는 거. 네. 그럼 또 사업 아이템으로서 좋은 능력이 또 뭐 없을까요? 사업 아이템으로 이 역에 좋은 건 딱 있죠. 투명인간. 개인 사업으로 좀 있었습니다. 개인 진짜 탐정 김 뭐 기사님 이런 진짜 쪽으로 해서. 오늘 뭔가 김 기사님 지금 좀 이상해요 상태가 좀. 아니 왜 이상하다고 해? 투명. 얼굴이 빨갛고 지금 그래. 자, 제 생각에는 노잼 방송을 살리기 위한 우리나라의 숭고한 희생으로 네, 희생으로 정리하고 합시다. 네. 살신 성인. 네. 아무튼 예. 그리고 뭐 인상에 남는 장면 3가지 했고 그때 이제 이 원작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뜬구름 양이 교보문고로 달려가셨죠. 그래서 발견하셨나요? 아니 제가 원작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사실 되게 궁금했어요. 네. 그러니까 원래는 그 팀 버튼이 생략한 많은 얘기가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네. 이 할아버지가 폴란드 사람으로 나오잖아요. 네네. 나치 하에서 이제 폴란드에서 박해를 받다가 이제 이 웨일스에 있는 고아원으로 피신을 온 것처럼 여겨져요. 네. 이 아이들도 다 전쟁 중에 이 고아원에 오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이제 그 여러 가지 역사적 배경이 있는 뭐 그런 소설은 아닌가 하고 찾아봤더니 그렇진 않더라고요. 그런 얘기는 아니고 이 소설은 2012년에 미국에서 베스트셀러였는데요. 그 원작자의 이름이 랜섬 릭스예요. 네. 근데 이 작가가 원래 이 책을 쓸 때 이런 스토리를 쓰려고 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원래 옛날 사진 수집가예요. 옛날 사진을 모으는 사람이에요. 작가가 아니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소설 내용 속의 주인공이 아니요. 이 작가가? 이 원작의 작가가 그 사진을 모으는 사람인데 자기가 모은 사진으로 포토북을 원래 내려고 출판사에 컨택을 했어요. 근데 이 사진들을 본 이 출판사의 편집자가 이 사진들을 보더니 이거보다는 포토북보다는 줄거리가 있는 얘기가 좋겠다. 한번 써봐라.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된 겁니다. 능력자네. 그래서 이 분은
자기가 갖고 있던 이 그 스토리를 알 수 없는 사진들이 있겠죠. 근데 그 사진의 원본들을 보면 그 영화에 나왔던 일부 전부 다는 아니고요. 일부 그 특별한 능력을 가진 아이들 비슷한 사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꼬맹이들이 가면을 쓰고 얼굴은 하나도 보이지 않는 사진, 뭐 정원에서 혼자 놀고 있는 사진, 뭐 이런 아주 옛날 시간과 공간을 정확히는 알 수 없는 흑백 사진들을 모아서 이걸 바탕으로 스토리를 써가지고 이제 이 책을 냈는데 대박이 나가지고요. 이 동화가 대박이 나서 팀 버튼의 상상력으로 영화로 탄생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원작을 쓴 이 작가의 그 작가 후기를 좀 발췌해 왔거든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책에 들어있는 모든 사진은 진본이며 오래전에 발견된 사진들이다. 최소한도로 후처리를 한 몇 장을 제외하고는 전혀 변조되지 않았다. 나는 10명의 수집가가 개인적으로 소장한 사진들을 빌려왔다. 원래 주인 수집가들은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이미지를 구하고 그 사진들이 잊히거나 먼지에 삭는 사태를 막기 위해 셀 수 없는 시간 동안 벼룩시장과 골동품 시장, 마당에 내놓고 파는 개인 물품 장터를 돌아다니면서 거대한 스냅사진 무더기를 파헤쳤다. 극소수의 탁월한 사진을 찾기 위해서 그들의 작업은 사랑의 노동이고 그들이야말로 사진 세계의 숨은 영웅들이다 라고 감사를 표하고 있어요. 그럼 거기에 막 투명인간 사진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 영화에 나오는 사진은 책에 나오는 거랑 좀 다른 것 같아요. 책을 보시면 아마 조금 그거랑 조금 다른 느낌을 주는 사진들이 있고요. 이 책을 쓰는 과정에서 또 그 레오나드 라이트풋이라는 엄청 유명한 사진 수집가의 도움을 받았다고 그렇게 그 사진 수집이라는 영역이 따로 있나 보네요. 그런가 봐요. 수집의 영역은 넓고 깊은 것 같아요. 우표 수집을 제가 어릴 때 굉장히 열심히 했었는데 이게 수집이라는 데에서 딱 느껴지는 채취가 약간 오타쿠적인 채취가 좀 느껴지면서 이 세계도 되게 넓고 깊겠구나. 그 영화 속에서 약간 잠깐 등장하는 새 관찰하는 시는 그 학자분들의 그런 모습들이 약간 이 수집의 세계에 정통하신 분이 잠깐 그린 게 아닌가. 그쵸. 그 주인공 아버지도 새 수집하러 다니는 분이고 그런 냄새가 조금씩 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영화 보면서 아까 뭐 김 기사도 얘기했지만 떠오르는 영화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부분 좀 얘기해볼 만하죠. 그게 뭐 타임슬립도 나오고 또 이 돌연변이도 나오기 때문에 뭐 타임슬립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때 얘기를 했었던 그 사랑의 블랙홀 하루가 똑같이 반복되는 그 영화 여기서도 이제 계속 반복되는데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까 김 기사가 얘기했던 김 기사가 아름다운 장면으로 꼽았던 그 장면 같은 시간에 맨날 다람쥐가 떨어지죠. 그것처럼 그런 부분들도 많이 생각나고 또 엑스맨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엑스맨 얘기해볼 만하네요. 저는 근데 엑스맨을 굉장히 재밌게 봤지만 거기에 대한 뭐 철학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많이 고민해 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근데 차이점이 뭐냐면 제가 생각한 이 영화에서 아쉬웠던 점은 그 엑스맨에서는 어떤 그 화합을 좀 중요시하는 세력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하고 우리가 공존할 수 있다. 근데 여기서는 이 영화에 뭐 너무 많은 기대를 한 건지 모르겠지만 다 분리하고 뭔가 지키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물론 어떤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랬겠죠. 근데 일반인과 어떤 그 특이한 사람들을 좀 이렇게 결합시켜 보려는 그런 부분들이 안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냥 굳이 따지자면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이 영화가 엑스맨보다 더 나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뭐냐면 엑스맨은 너무 장르적인 측면이 되게 강해서 그렇게 한쪽 파벌은 인간들하고 같이 살지 못하니까 인간들을 증오해서 인간들을 멸절시키고 우리가 지배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애들이 있고 아니다 우리 또 인간과 화합하면서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다 노력해보자 이런 사람들이 두 축이 갈려서 싸우는 영화잖아요. 근데 오히려 저는 이 영화에서 그런 정치적인 이야기가 안 나오고 계속 우린 억압받을 거야 핍박받을 거야 저들이 우리를 잘 대해주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만으로 떨어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와요. 우리들끼리 떨어져서 살아가자 이것만으로도 저는 딱 와닿거든요. 우리가 저들을 어떻게 대할까가 그려지고 그리고 영화에서 보여지는 게 그게 대단한 영웅들이 아니에요. 다르기 때문에 대단한 능력을 갖는 캐릭터가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다른데 똑같구나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영화를 보면은 다른데 얘네 똑같구나. 오히려 막 뒤에 막 이빨 달린 애 그런 애부터 해가지고 다른데 얘네는 우리가 다름을 어떻게 대할까 이런 거에 대해서 오히려 생각해보게 되니까 그러니까 엄청난 능력이 없어서
그냥 그렇게 한번 좀 생각해보게 돼서 그냥 우열은 좀 없었던 것 같아요. 아이들판 엑스맨? 비슷했던 것 같아요. 저도. 네. 그냥 요즘에 뭐 예전부터 계속 나오잖아요. 그 제가 페이스북에 팔로우를 해서 보는 매체 중에 비마이너라는 매체가 있어요. 네. 그 뭐냐면 장애인 인권에 관한 걸 이야기하는 매체인데 이동권, 뭐 생활 보조권 정확한 용식이 생각이 안 나는데 네. 저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고민 안 하다가 그냥 가끔씩 그런 거 보면은 그냥 내가 되게 무지하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주변에서 뭐 나는 굉장히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지만 자유롭게 이동하지 못하는 분들, 그리고 예전에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생활 보조인 제도란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신체를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생활 보조인을 제공해주고 국가에서 제공해주면 그 사람들의 생활 보조를 해주는 거죠. 네. 그 사람들 정신은 멀쩡한데 사지가 불편하니까 움직이지 못하고 그걸 보조해주는 거죠. 근데 그게 국가에서 보조금이 되게 적게 나와요. 그래서 특정 시간에는 도움을 주는 특정 시간 혼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부모님도 항상 예. 특정 시간을 함께 할 수는 없고. 그래서 근데 그런 보호받지 못하는 시간에 불이 나서 탈출할 수 있었는데도 탈출하지 못하고 질식사한다거나 그런 사건이 이런 되게 분들이 많죠. 계속 나와요. 그래서 슬픈 얘기를 하고 나서 돌아서면 또 나와요. 다 끊이지 잊어버리죠. 않고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들이. 저도 그래서 막 김 기사가 보는 관점으로 그냥 아직 우리나라가 그런 어떤 배려라기보다는 그런 제도화나 그런 게 아직 덜 돼서. 그렇죠. 배려는 아니죠. 예. 그러니까 이 분들이 항상 주장하시는 것이 그 사회에서는 항상 이분들을 시설에 넣고 싶어 하잖아요.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이분들끼리 모여 사는 시설에 넣으면 우리 여기 계시는 김 기사님, 안 기사님하고 저 뜬구름 같이 이렇게 제 발로 잘 걸어서 어쨌거나 다닐 수 있는 사람들은 그분들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그분들은 이제 거기서 특별한 분들의 보호를 받고 이런 거를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렇게 산다는 것이 우리에게도 좋을까 하는 그러니까 생각을 일본에 하죠. 가면은 장애인분들이 굉장히 거리에 많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너는 왜 이렇게 장애인이 많아? 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이 한국하고 일본하고 이렇게 비율이 다르지 않다. 네. 근데 너희 나라는 아마도 안 나오니까 밖으로 나오지 수가 않고 없으니까. 공존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고. 네. 진짜 맞는 말이죠. 우린 격리 위주의 그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 지금도 어떤 복지기관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수많은 진짜 대형, 그러니까 소규모로 주변에 많아야지 오히려 그들이 일상에 노출되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좀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대규모 수용시설 같이 갖춰가지고 그곳에서 많이 좀 이동권 같은 거 제한하고 그곳에서 복지라는 이름으로 수용을 하고 있는 시설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대하는 게 뭐 노숙자들, 뭐 빈민들도 있고 네네. 정말 그런 걸 옛날부터 계속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지금 뭐 지체장애인만 해도 얼마나 많습니까? 지체장애인이나 뭐 다운증후군 계열이나 막 이런 가진 종류의 이런 장애인들은 100명 중에 한두 명씩 있다 뭐 이렇게까지 통계가 나올 정도로 많이 네. 있는데 주변에 그런 사람 본 적 있어라고 하면은 어쩌다 한 번씩이죠. 그렇죠. 어디 원래 사는지도 살지 모르고. 않으니까. 그리고 뭔가 우리 생활 속에 혹은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그런 사람을 보면 굉장히 시선을 이상하다는 시선을 주죠. 계속. 뭐지? 어디에 눈을 둬야 할지 모르는. 네, 근데 이것들이 상당히 사회적인 논의가 많이 필요해요. 지금 이들이 예를 들어 그런 종류의 장애인 중에 가장 많은 비율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정신지체나 뭐 이쪽이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 중에 뭐 학교도 같이 넣자 이런 분들도 있고 막 하는데 네. 지금 상태에서 같이 넣었을 때 벌어지는 문제들도 되게 상당하거든요. 네. 네, 그들에게 기본적인 공격성이라거나 뭐 집중을 못하는 부분이라거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그러니까, 대한 사회적인 그런 논의가 되게 있어요.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근데 왜 이 얘기를 자꾸 이 페레그린에서 하는 거예요? 하고 그 싶었어요. 이거 김 기사님이 꺼내셨잖아요. 아니에요, 안 제가 하길 꺼낸 뻔했어요. 근데 김 기사의 말에서 단초를 잡아서 꺼낸 건데 그쵸. 근데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이 고아원을 보면. 그리고 저는 이것도 또 타임슬립이 영역이 있다 보니까 좀 뭐 인상 깊었던 타임슬립 영화 없어요? 저는 이 영화에서 가장 떠올랐던 게 어바웃 타임이 많이 떠올랐어요. 원타임. 거기서도 아버지가 그렇게 말해줘요. 어느 시점이 지나니까 아들아 지금까지 넌 평범한 삶을 살아와서 몰랐겠지만 사실 우리 가문엔 이런 능력이 있어. 그쵸, 맞아. 벽장에 들어가서 손을 꼭 치면 과거로 저야말로 넘어가서 저는 이 영화가요. 그 많은 분들이 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제 주변에 좋아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 영화를 네. 그냥 저는 진짜 이거야말로 허황됐어요.
벽장에 들어가서 주먹을 쥔다고 시간 돌아가는 게 어딨어요. 아니 지금 페레그린은 50년 동안 같은 나라를 살아. 그건 괜찮아. 너무 허황돼서 진짜 괜찮아. 봐봐, 자기가 사랑에 빠지면 다 괜찮아 너무 보이는 유의 허황해서 사람이에요. 괜찮아. 아니 네. 오히려 더 어바웃함이 현실적이죠. 왜냐하면 현실 세계를 이해하게 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네. 요만큼의 변수가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 주먹만 영화는 그냥 쥐면- 변수 자체야. 나한테. 주먹만 쥐면 돌아갈 수 있다니. 그러니까 가짜 오지. 페레그린은 시계만 들고 돌아가잖아. 두 개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하면 SF가 되는 거고. 뭘까요? 이 페레그린을 판타지예요. 못 받아들이는 안 기사님과 그 어바웃 타임의 벽장을 못 받아들이는 저의 차이는 뭘까요, 도대체? 별로 알고 싶지 않습니다. 그 차이. 알고 싶지 않고요. 일단 어바웃 타임 생각났고, 그리고 아델라인이라는 영화 앞에서 몇 번 언급드렸지만 아버지와 아들을 한꺼번에 사랑한 그와 할아버지와 손자를 한꺼번에 사랑한 그녀, 뭐 이런 모습들도 떠올랐고요. 거기에 진짜 사랑이 나오죠? 네, 그건 진짜 사랑이 나오고, 네, 거기는 진짜 사랑, 서로의 욕망에 충실한 그런 사랑이 나오고, 그리고 무엇보다 또 해리포터, 여기서도 그런 센스 있는 대사 나오잖아요. 영국의 루프는 지하철역에 있대. 맞네. 네, 그게 해리포터를 염두에 둔 센스 있는 대사였던 것 같아요. 네. 여기에 루프는 동굴에 있지만 웨일즈에서는 영국의 루프는 뭐 지하철역에 있대라고 하는 게 누가 봐도 그 2분의 1 승강장. 그렇지만 이 그 943 승강장은 기차인걸? 기차예요? 킹스크로스 역. 그쵸, 지하철역이라고 했죠. 아, 킹스크로스 킹스크로스 세인트 판크라스 역에는 기차도 있고 지하철도 있는데 지하철 있네요, 그러면. 기차역이잖아요. 아, 거기 그래요? 나오는 저 게. 잘 근데 몰라, 안 가봤어요. 그 친구들이 왜 지하철역을 어떻게 알죠? 그러게요.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어떻게 할까? 장점이 많네. 근데 인물인끼리 서로 연락하지 않았을까요? 아, 밖에 있는 인물인끼리. 네. 인물인끼리는 그렇겠네요. 서로 어디 있는지 연락하곤 했겠죠. 네. 네, 그런 영화들 생각났습니다. 뜬금이랑 뭐 생각나는 영화 없었어요? 저는 그냥 이 영화 그 자체. 빅피쉬 생각을 제일 많이 했죠. 솔직히 좀 저는 너무하다는 생각도 했어요. 되게 이렇게까지 너무하다. 반복하시나. 이거 그래서 제 친구랑 이런 얘기도 했어요. 팀버튼이 늙었다. 늙었다는 건 전부 다 알고 있었지만 너무나 늙었다.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했던 얘기를 또 하고 자신이 네. 드디어 진짜 본인이 할아버지가 되어서 정말 자기의 과거를 긍정받고 몇 싶은 살이에요, 것이구나. 지금? 아니 근데 옛날 동화나 뭐 안데르센은 그렇게 따지면 더 늙었죠. 옛날 얘기 맨날 들어가는 방식이 뭐 어떤 공주 나오고 뭐 왕자 나오고 옛날 옛적에 이런 거 해가지고 그렇죠. 그리고 어느 정도 나오는 게. 이 예술가들은 자기 영역을 구축하면서 계속 같은 얘기를 변주하지 않나요? 아무튼 네. 저는 이 네. 너무 똑같은 이야기 구조에 조금 좀 그랬습니다. 이제 추천, 비추천, 보말 시간으로 넘어가겠어요. 예. 뜬금 양부터. 전 추천해야죠, 당연히. 추천합니다. 저는 이 영화 좋아요. 물론 뭐 결말이 그렇게 썩 마음에 들진 않고요. 약간 뭐 팀버튼의 세계에서 그리 새로운 건 아니었지만 굉장히 강렬한 느낌이 있는 영화입니다. 느낌이 참 강렬했어요. 그럼 그 다음에 뭐 저 얘기할게요. 저는 보말. 보말? 예. 아까 계속 얘기했듯이 뭐 썰전 보면 한 줄로 평하지 않습니까? 네. 그걸 보면은 저는 12세 관람 불가 여전히 강력하게 주장하고요. 네. 영화 자체 귀엽고 뭐 아기자기한 면은 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엠마 이름이 그 엘라 퍼넬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굉장히 매력적이었다. 그 동그란 눈과 그 표정. 예뻐요. 이런 스타일 좋아하는구나. 김기사와 전혀 다른. 네, 전 불 붙이는 아가씨 같은 스타일이 좋아요. 김아재 기사. 아 그리고 되게 착하잖아요, 그 아가씨. 착하죠. 네, 그 남자가 그렇게 쌀쌀먹게 그 50년 동안이나 좀 너무 매력적입니다. 맞아요. 김기사는 뭐 어떻게? 저는 이 영화 추천이에요. 사실 이 아. 영화 추천하는 게 어린이용이라는 느낌이 되게 강해요. 그러니까 BPC는 그건 아니에요. 어린이용이었다면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보다 보면은 좀 유치하다 생각되는 장면들이 계속 나와요. 유치하긴 해요. 그 불 붙이는 아가씨가 몸이 얼었을 때 키스로 풀어주는 장면이나 막 이런 것들이 다 유치한데 이걸 보다 보면 순간순간 계속 웃게 되고 팀버튼의 세계관에 기대하게 되고 와 이 장면 이렇게 표현하냐니 예쁘다 하고 감화되는 장면들도 있고 계속 그런 게 나와요. 맨 처음에 엠마가 막 그 납 신발을 딱 벗고 하늘로 막 올라갈 때 그 예뻤던 모습들, 그 난파됐던 배가 막 수면 위로 올라와서 다닐 때 모습들, 그 다음에 그 배가 스켈레톤들이 막 나와서 싸우고 막 하는 아기자기한 또 그런 장면들 다 매력이 있었어요. 물론 그 악당 배로 너무나 소외돼가지고 오늘 얘기해서 언급이 사무엘 L. 잭슨이 한 번도 안 나오는 그것이 너무 안타깝긴 했는데 좋은 장면이 너무 많아서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 가장 아쉬웠던 점을 꼽자면 캐스팅이 아니했다. 에바 그린을 되게 좋게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네. 별로였어요. 저도 별로였어요. 이미지를 소모했다. 아, 에바 그린 기존에 나오던 재밌나요? 캐릭터 그대로 여성들이 다 인브린을 해야 된다는 그 강박 때문에 에바 그린을 거기서도
그런 역할을 썼는데 저 같으면 이 캐스팅을 딱 2명만 위치를 바꿨으면 훨씬 매력적인 영화가 됐을 것 같아요. 사무엘 L. 잭슨이 인브린에서 애들을 지키고 에바 그린이 그 악당이 돼서 눈을 파먹고 다녔으면 저는 훨씬 매력 있었을 것 같아요. 저는 괜찮은 것 같은데요. 그 눈을 파먹는 마녀 역할은 많이 봤잖아요. 저는 사무엘 L. 잭슨의 그 악당 역할이 오히려 더 전형적이었고 에바 그린이 악역 같으면서도 선역을 맡는 역할이 되게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전 좀 마음에 안 드는 것은 이건 뭐 미국에서 사회에서 막 인종 문제가 있는 사회에서 어떻게 봤을지 모르겠지만 너무 그 백인 아이들이 있는 예쁜 고아원과 그 악당 한 명은 그 흑인으로 놓는 그게 좀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유머로 넣었어야 되는 거죠. 사무엘 L. 잭슨 같은 캐릭터가 유머로 넣으면 얼마나 기괴했을까. 이 기괴함이 증폭되고 에바 그린 같은 캐릭터가 대놓고 악역한 경우가 사실 그렇게 많진 않아요. 에바 그린은 항상 악을 간직한 선역인 경우가 많았죠. 전 사실 몽상가들밖에 안 봤습니다. 아, 야한 놈. 변태. 아까 뭐 뜨거운 거 그런 거 다 얘기해놓고서는. 김 기사님 오늘 이상해. 네. 아니, 모상가들을 보면 다 그 얘기를 하지 않나요? 뭐 아무튼 에바 그린 정말 예뻐요. 너무 매력적으로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저는 추천입니다. 저도 네. 추천합니다. 그럼 뭐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 되는 건가요? 마무리 저 어떻게 근데 저는 하실래요? 마지막으로 네네네. 그냥 이 영화가요 되게 예쁘고 되게 아름답고 되게 좋거든요. 근데 사실 전 정말 슬펐어요. 왜요? 이 아이들이 귀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2차 대전 공습 때 죽은 아이들의 영혼을 달래기 위한 영화예요. 저한테는. 진짜 구판으로 생각하네. 네,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근데 팀버튼의 모든 영화를 기본적으로 구판으로 생각해왔어요. 현실의 유령 전제도 신부들, 네, 빅피쉬 같은 경우는 구판이 아니죠. 네, 그죠. 아니죠. 살아있는 사람을 잘 보내주는 거니까 네. 그런 게 아니지만, 네, 그렇습니다. 예, 뭐 마무리는 김 기사가 하시죠. 네. 네. 오늘 아나백이 진행한 사실상의 3번째 방송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2번째 아닌가요? 2번째인가요? 뭐 네. 암묵적으로 한 번 더 한 것 같은데 언제 있었죠? 아닌가요? 아, 2번째 방송이라고 했을 때 지난 방송보다 상당히 성장했다. 네, 그리고 그냥 이거 딴 얘기인데 저 뭐 딴 얘기 하나 해도 돼요? 네, 하세요. 그 저희 그 후기에 댓글을 남겨주셨던 희장님이라고 계세요. 네네. 이때 이제 댓글 처음 남긴다고 그 김 기사에게 꿈과 희망을 넣어주셨던. 네. 근데 제가 왓챠에 뭐 영화평을 하나 썼는데 코멘트를 네. 희장님이 좋아요를 눌러주셔서 깜짝 놀랐던 게 어떻게 알았을까 아나백을? 그러니까요. 뭐 어떤 영화인지는 제가 뭐 밝히진 않겠습니다만. 네. 그래서 이게 거기 좋아요 눌러주신 거 고맙지만 댓글을 좀 더 이렇게 달아주시면 우리 그 여기 댓글 달아주신 분 좀 이렇게 초대해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거나 뭐 이 우리 방송은 아니더라도 다른 방송이라도 그렇게 해가지고 네. 그런 게 있으면. 근데 여기에 나오는 그 희장님 같은 경우에는 저희 방송 출연하고 싶다고 벌써 제안을 먼저 하셨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희장님은 아마 조만간 목소리를 들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희장님은 아마 들으실 수 있을 거고요. 아나백하고도 한번 방송을 같이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아니 뭐 그거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분이 들으시면 어떻게 생각하겠어? 아니 이게 너무 그러니까 이게 뵈면 좋은데 네. 당황스럽네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네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이런 거 지적하는 사람 저밖에 없지 않나요? 네, 그쵸. 남들 안 지적하는 걸 지적하니까 매우 그러네요. 자, 그럼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하고요. 뜬구름냥님, 아나백님도 정말 반가웠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신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또 계속 반복하네. 네, 감사합니다. 고기신의 영화관과 감사합니다. 함께 오늘을 즐거워합시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뜬구름냥입니다.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생각나는 소설의 한 대목이 있어서 가져와 봤어요. 영화에서 폭탄이 떨어지는 날은 1943년 9월 2일이고요. 제가 들려드릴 대목은 소설가 한강 씨가 최근 작품 흰에서 그 2차 대전이 있었을 때 폴란드의 공습 이 있었던 곳의 장면을 그린 거거든요. 한번 들어보실까요? 그날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던 길에 오래전 성이 있었다는 공원에서 내렸다. 제법 넓은 공원 숲을 가로질러 한참 걸으니 옛 병원 건물이 나왔다. 1944년
공습으로 파괴되었던 병원을 원래의 모습대로 복원한 뒤 미술관으로 사용하는 곳이었다. 종달새와 흡사한 높은 음조로 새들이 우는, 울창한 나무들이 무수히 팔과 팔을 맞댄 도로를 따라 걸어 나오며 깨달았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한 번 죽었었다. 이 나무들과 새들, 길들, 거리들, 집들과 전차들, 사람들이 모두. 안녕히 계세요.